안녕하세요. 이 시대의 양심, 마성의 중독성 대체 불가 정봉재 정치쇼 정봉주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각 여러분이 가장 많이 찾아본 실시간 검색어 함께 검색해봅니다. 미세먼지. 자, 중서부 미세먼지 나쁨. 자, 문재인 대통령 시구. 어제 김홍영 전 감독 대신 문재인 대통령 시구했습니다. 대종상 시상식. 어제 영화 박열의 최희서 신인 여우상. 박열의 동지자 연인으로 나온 일본인 카네다 후미코 연기했죠. 정말 일본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일본에 오래 살았다 그러더라고요. 자, 정규직 전환. 2020년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20만 5천 명. 이 중에 봉도사가 고른 오늘의 실시간 검색어 정규직 전환. 정규제가 아니라 정규직 전환입니다. 자, 촛불에 1년 되는 날이죠. 첫 곡은 god의 촛불 하나. 촛불 하나가 1700만이 되는 감동을 경험했습니다. god의 촛불 하나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정봉재 정치쇼 1부 순서가 들어가겠습니다. 자, 방금 제가 촛불 집회, 촛불 혁명 1주년 기념이라고 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댓글로 또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십니다. 자, 1주년은 이번 주 일요일이요. 10월 29일이고요. 1주년 기념 집회와 파티는 이번 주 토요일 날 합니다. 자, 그래도 우리는 이번 주 토요일 날보다 우리 마음대로 이 정신은 이번 주에 그냥 다 1주년이야. 주간으로. 네. 예, 주간. 제가 옛날부터 맨날 주장하는 게 대학교 졸업식을 일주일 동안 하자. 그렇죠. 이 정도 촛불혁명이 일어났으면 이 정도는 주간 정도로 그렇죠. 기념을 해야죠. 그럼 축하 주간에, 그럼 야간에는 축하하나? 야간에도 축하하는 거죠. 그 주간이 아닌 것 같지만 어쨌거나. 자, 원포인트 뉴스 미디어 오늘 정상근 기자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미디어 오늘 정상근 기자입니다. 예, 미디어 오늘 어제 왜 저기 안 나왔어요? 어디요? MBC 파업 콘서트 만나면 좋은 친구. 거기 네 집회가 있었죠. 예, 저희 기자는 갔는데 네, 저는 못 갔습니다. 제가 거기서 세게 얘기했죠. 그분 없는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자. 그분을 보내고. 그분이요? 예, 네. 예. 그분은 누군지 우리 청취자분들은 다 압니다. 왜냐하면 이게 공중파이기 때문에 네. 제가 팟캐스트 마음대로 얘기하는데 공중파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분은 사람인지 동물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지금 막말하시는 왜요? 그냥 얘기하시는 것 What's 같은데. up? You fired. 네, 그분이 아니에요. 그분이 아니에요. 네, 비슷한 직에 있는 사람이었었어요. 그렇군요. 네. 예. 오해했네요, 제가. 예. 이런데 이런 기구들을 설치하잖아요. 무슨 기구들이요? 이런 걸 막 우리가 설치하잖아요. 네. 설치하는 사람들을 설치류라 그러잖아요. 뉴스 언제 하나요? 자, 첫 번째 뉴스. 네, 그 박근혜 정부 시절에 예. 국가정보원이 대통령에게 북한 정보를 왜곡해서 보고했다. 이런 소식입니다. 네, JTBC 보도인데요. 야, 이거 도대체 어디까지 진짜 대한민국 막장 드라마를 써도 전 일부러 원포인트 뉴스 하기 전에 뉴스를 안 보고 와요. 그래요? 이 충격을 청취자분들과 공감하려고. 네, 이거 정말 충격적인 내용이죠. 네, 보수는 안보라고 하더니 국가정보원에서 대통령에게 북한 정보를 잘못 계속 전해줬다. 입맛에 맞게. 우리 또 PD들도 왜곡해서. 뉴스 안 보고 오던데 보고 오지 말라 그래요. 뉴스를 안 본다고 충격받았다고? 네, PD가 뉴스 안 보고 오신다고 충격받았다고. 아니, 그래야지 우리 정상근 기자에게 딱 공감이 되거든. 그런가요? 예. 네, 그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 JTBC 보도였는데요. 이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북한 관련 정보를 실제 내용과 다르게 왜곡 조작해서 대통령 입맛에 맞는 정보를 뽑아서 보고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북한 동향을 좀 완벽하게 파악을 하고 정확하게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는 국정원이 대통령에게 아부를 하면서 눈가기를 가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내용인데요. 이건 대통령의 성향을 정확하게 파악했다는 거예요. 대통령을 파악하는 게 아니라 북한 정보를 파악을 해야죠, 국정원이. 아니요. 그러니까 대통령 파악해서 요렇게 거짓 뉴스를 해도 예를 갖고 정상근 기자가 저한테 거짓 뉴스 해봐요. 기사를 안 봐도 딱 눈빛만 보면 알거든. 그렇죠. 이거 이상해? 세계 정세가 이렇지 않을 텐데? 그럼 직접 찾아 들어가 봐야죠. 그렇죠. 국정원 기사 정리한 사람 누군지 한번 와보세요. 국정원 와보세요. 이거 맞습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정상인 거죠. 유엔에서 발표하는 북한 경제 성장률도 있거든요. 네네.
북한의 기아로 하루에 뭐 10명씩 죽어간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지금 사정하고 틀린 것 같은데? 그렇죠. 이게 뭐 어떤 식으로 이게 왜곡이 됐냐면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 그 지난 2013년 말에 예. 그 북한 김정은이 고모부 장성택을 숙청을 하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있었죠. 그리고 나서 이듬해인 2014년 1월 박근혜 대통령이 갑자기 통일은 대박이다라는 얘기를 꺼냈었어요. 드레스덴 선언. 네. 그 이때 국정원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어떻게 보고를 했냐면은 김정은 체제가 흔들려서 붕괴 조짐이 보인다. 이렇게 보고를 했답니다. 예. 하지만 당시 대북 정보를 담당을 했던 그 실제 국정원 고위 관계자는 그 남재준 원장한테 이렇게 보고를 했대요. 그 김정은과 서기실 중심의 시스템이 굳건해서 그 친중파인 장성택이 수청을 당함으로써 오히려 김정은 체제가 안정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 정작 대통령한테는 엉뚱한 보고가 올라간 거죠. 뭐 심지어 이런 일도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패싸움이 벌어진 날이 있었대요. 뭐 이렇게 그 사람들끼리 패싸움이 벌어졌는데 이거를 두고 국정원에서 북한 체제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집단 반발하고 있다. 이렇게 왜곡해서 보고를 했답니다. 이거 저기 그 이른바 시중에 도는 네. 찌라시라고 하는 정보지 있잖아요. 네. 거기에 다 나왔던 내용들이에요. 네. 뭐 이거 찌라시보다도 더 정확하지 못한 내용으로 예. 네, 아니 보고를 그래서 한 거죠. 우리는 드레스덴 선언하고 그럴 때 북한이 붕괴 조짐에 있다라고 하는 걸 대통령이 정보를 받고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하는 걸 알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판단했냐면 우리가 또 그 제 주위에 외교 통일 안보 라인이 빵빵하잖아요. 라인이 되게 많으시네요. 많죠. 복라인 뭐 네. 복라인 1, 복라인 2, 복라인 3 이렇게 쫙 많은데 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판단했냐면 펜타곤 강경파들이 갖고 있는 시나리오를 박근혜 정부에게 그대로 줬을 수 있다. 왜냐하면 펜타곤에서는 네. 늘 자기들 중심에 정보를 취합해서 자기들만의 스토리 만드는 그 강경파들이 있거든요. 극우. 아, 네. 그렇군요. 그렇게 봤는데 이건 국정원에서. 미안합니다. 펜타곤으로 오해해서. 근데 이게 국정원이 계속해서 박근혜 정부 심각하네요. 기간 내에 그 북한이 무너져서 흡수 통일이 가능할 것이다. 예. 이런 정보를 엉뚱하게 제공을 해왔다고 네, 이렇게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다가 충격적이네요. 진짜. 네, 정말 엉망이죠. 네. 예. 국가 시스템이 뭐 이랬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럼 누가 이걸 조작했는지 이제 수사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누가 수사가 왜? 곧 들어갈 것 같은데 예. 과연 남재준 원장이 실질적으로 실제 대북 담당관에게 제대로 된 보고를 받았었잖아요. 예. 그거를 보고를 한 게 남재준 원장인지 아니면 뭐 다른 실무선의 누군가였는지 이제 그거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기껏 추론해 보면 이런 게 있을 수가 있는데 남재준 원장한테 보고된 내용을 네. 누군가 비선실세 누군가 보고를 받고 이렇게 보고하지 마세요. 지금 내가 아는 정보는 이게 아닙니다. 요거요 북한 붕괴됩니다. 이렇게 보고하세요. 아이고 큰일 났네. 네, 어색함이 감돌고 있네요. 예, 아이 큰일 났네. 이거 참 이렇게 보고하세요. 북한 붕괴된다고. 이거 북한 체제가 안정화되면 큰일 났는데 이거. 근데 보고를 하는 사람 성대모사를 해야지 왜 보고를 받는 사람 성대모사를. 누군지 아세요? 네? 아니 그렇게 갖고 이 사람을 이렇게 성대모사를 요 사람을 이렇게 보고받아서 이 사람이 둔갑을 시키는 역할을 하지 않았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죠. 이게 중간에서. 어디서부터 이런 보고가 예. 흘러갔는지 진짜 어디서부터 대한민국 궁금하네요. 시스템이 구멍이 나고 펑크가 났는지 찾아야 되겠다. 네, 예.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정상근 기자가 검찰총장 문무일총장에게 한마디 하세요. 찾으라고. 안녕하세요. 뭘 안녕하세요. 인사를 빨리 시간 없어. 빨리 찾으라 그래. 네, 얼른 좀 찾아주셨으면. 네. 누구에게 얘기한다고 얘기해야지. 나는 지금 정상근이고 난 누구에게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해야죠. 네, 다음 뉴스 넘어갈까요? 예. 네, 아마 9080 알아서 뭐 북한 잘 붕괴가 찾으실 아니고 겁니다. 박근혜 정부가 먼저 붕괴됐네요. 쯧쯧이에요. 짝짝이에요. 쯧쯧이 맞는 표현인 예. 것 같은데요. 국정원 댓글 은폐 TF에 검찰 출신도 있었다? 예, 요게 다음에 전해드릴 뉴스입니다. 이건 또 뭐예요? 그러니까 한 검찰 고위 간부가 예. 그 박근혜 정부 국정원이 댓글 사건을 은폐하려고 TF를 구성했었잖아요. 예. 여기에 그 현직 고위 검찰 간부가 예. 포함이 돼 있었다는 겁니다. 누구의 한마디로 이름 나왔나요? 네, 네. 검찰 수사를 방해한 인물이 지금 검찰에 있다는 건데 예. 주인공은 장호중 부산지검장이고요. 그 국정원 등 사정 당국에 따르면 그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최근 장호중 지검장이 국정원에서 근무할 당시 검찰 댓글 수사를 방해하는 활동을 한 사실을 파악해서 지검장을 소환 조사하기로
네, 했다고 지금 발표했습니다. 부산지검장에 지금은 부산지검장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알았네. 검찰이었다가 예. 네, 검찰이 아니라 그 법무부 감찰 담당관이었어요. 법무부 감찰 담당관이었다가 국정 파견됐다가 네, 박근혜 정부 취임 때 사표를 내고 어허. 국정원으로 들어갔다가 예. 다시 검찰로 복귀해서 박근혜 정부 때 검사장까지 올라간 인물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검찰 개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사표 검찰로서는 내면 사표 내고 청와대 들어가면 다시는 못 돌아오게 해야죠. 계속 네. 이렇게 반복되잖아요. 이런 게. 그러니까요. 이게 검찰한테는 정치 되게 검찰. 자존심 상하는 일이잖아요. 예, 정치 검찰이요. 예. 네, ETF가 아시다시피 어떤 일을 했냐면은 뭐 국정원 압수수색을 앞두고 뭐 위장 사무실을 만들어서 위장 서류를 꾸려서 검찰에 넘긴 네, 그런 일을 했던 TF인데 여기에 검찰 전직 그러니까 현직 고위 간부가 포함이 됐다는 거는 좀 어이없는 일이죠. 자, 이명박 국정원. 우리 그 사랑하는 사람 나왔네. 네, 예. 아까 말씀하셨던 분이 이분 아닌가요? 과거는 잊으세요. 네, 과거를 잊고 과거는 잊으세요. 아이 큰일 났네. 또 나왔네 그분이.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명박 정부 국정원이 그 미주 한인 최대 커뮤니티라고 예. 불리는 미시 USA를 해킹하려 했다고 네, 그런 소식입니다. 그냥 가서 댓글 다세요. 뭘 이런 걸 해킹을 해. 오픈된 소사이티인데 커뮤니티인데. 네. 이 한겨레 보도인데요.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국정원 3차장 산하의 심리전단이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 예. 미시 USA를 무력화시키겠다면서 해킹 계획 보고서를 작성했다. 네. 미국에 있는 해외에 있는 교민들 특히 그 북아메리카에 있는 교민들 상당 부분 여기서 정보를 구하거든요. 네. 처음엔 자기들끼리 이민 생활을 어떻게 잘 살까 하는 정보를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해외에서 한 발 떨어져서 대한민국을 보니까 박근혜 정부 개파냐? 이러면 안 되겠어. 이명박 정부 때부터 네, 예, 그렇게 된 이명박 거죠. 박근혜 정부 때부터. 네. 그리고 이분들이 그렇게 정의롭고 이 시대의 양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거든요. 이 회원들 중에 50% 이상이 제 팬이에요. 네? 네. 미시 US 가서 정봉주 얘기해봐 난리가 나요. 그냥 이렇게 이 시대의 양심 정의의 사도. 네. 예. 뉴스를 빨리 가세요, 전하다가 갑자기. 네. 이 미시 USA는 아시다시피 예. 지난 2008년 광우병 촛불 집회 당시에 생긴 거죠. 생긴 거는 잘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에 모금을 통해서 신문에 광고를 하기도 하고요. 그렇죠. 물론 이제 본격적인 활동을 그때 네, 했죠. 활동을 예. 했죠. 그리고 뭐 해외 촛불 집회 같은 것도 이제 주최를 하는 선도적인 역할을 했었었죠. 예. 하지만 이명박 정부 당시에는 실제로 이제 해킹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문제는 박근혜 정부 때 오히려 예. 해킹이 2차례 이루어졌습니다. 이 해킹이 언제 이루어졌냐면요. 간단해요. 이명박 정부 때 해킹해놓고 네. 자기들 독보 안 쓰려고 못하는 척하고 정보를 노하우로 그대로 넘겨준 거예요. 그 뻔한 거죠. 안 봐도 비디오지. 꼭 기사를 봐야지 합니까? 만약에 그 말씀이 사실이라면 예. 박근혜 정부는 정말 자기 보위를 위해서 이거를 이용해 먹었는데 이게 언제냐면 김영삼 대통령이 한 말씀 기억 안 나요? 어떤 거요? 박근혜 대통령 한다 그러니까 기억 안 나요? 칠푼이가 무슨 대통령을 하노? 정답이죠 그게. 얼른 그렇습니다. 얘기하세요. 네. 박근혜 정부 때 언제 해킹이 이루어졌냐면은 김영삼 대통령에게 제 얘기가 뉴스 아니에요. 좀 전하게 해주세요. 아니 우리 저 CP님 갖고 고개를 갸우뚱하고 불안하다 그래갖고 이건 김영삼 대통령의 워딩입니다. 네, 그런 말을 예. 했다라는 말씀이요. 기록이 있어요. 어른한테 네. 말이 뭐예요? 그런 말씀을 하셨다. 네, 말씀을 하셨다는 예. 네, 청취자분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어쨌건 2013년 5월에 예.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문이 있었을 때 어. 미시 USA가 해킹을 당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비난의 글들이 올라오니까 해킹을 엄청났죠. 왜냐하면 이 미시 USA가 이 윤창중의 성추문을 처음으로 폭로를 한 것이거든요. 여기서 올라온 글에서 이 사태가 시작이 됐던 거예요. 처음으로 세상에 알렸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해킹이 있었는데 이때가 2014년 5월 9일 그 세월호 참사 이후. 네, 그렇습니다. 이후에 미국에서 박근혜에 대한 비판 시위를 했을 때 그때 세월호 참사 애도 게시판이라는 게시판이 미시 USA에 있어요. 예. 여기가 해킹을 당했어요. 그냥 와그닥닥 달기더라고. 그 고유의 자기들 수법 댓글 달면 되지 왜 해킹까지 하지? 그러게요. 왜 이렇게까지 예.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제 문제는 좀 미시 USA도 미시 USA인데 예. 과연 이런 그 해외에 있는 한인 커뮤니티까지 해킹을 하는 곳이 예. 대한민국 네, 대한민국 하지 않았겠느냐. 그리고 2010년도에 이미 이탈리아 해킹 팀으로부터 해킹 프로그램을 구입을 했고요. 그렇습니다. 예. 자, 유은실님 국정원이 참 가지가지했네요. 자, 가을에 가지가지에 감이 달려 있습니다. 네, 뭔가 예상됐던 예. 네, 애드립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상근 기자님 인사하시고요. 네, 감사했습니다. 예, 국정원에서 나오셨죠? 아니요, 미디어오늘에서 나왔습니다. 예, 자
저희는 광고 듣고 2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채널 고정하소서. 정봉주의 정치쇼 2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아빠들의 왕수다. 이게 원래는 아재 수다였었는데 아재가 좀 비하하는 발언이다. 아 그런가요? 아닌 것 같은데? 그것도 우리는 비하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친근한데? 아 우리가 뭐 내세울 거 뭐 있어? 없죠. 그냥 비하지. 네. 예. 비하인드 스토리도 있고. 예. 뭐라도 리액션을 하고 싶은데 딱히 할 게 없네요. 네. 네. 날빛자 아래로 나르는 거야. 아래로 날고 저공비행. 저공비야. 네. 그거 옛날 프로그램 이름인데. 그렇죠. 근데 아저씨 누구세요? 낚였어. 자 정인설 한국경제 기자님. 안녕하세요. 예, 여기 안 낚이잖아요. 끝까지. 자 손수호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예. 손수호는 무슨 뜻이에요 이름이? 이름이요? 수가 무슨 뜻이에요? 수 지킬 수. 지킬 수 호는 예, 넓을 호. 넓으면 지키는 거예요? 그렇죠. 넓게 지키는 거죠. 아 넓게 지킨다. 넓게 지킨다. 예. 아 관계토대왕 후손이에요? 성씨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관계토대왕이 무슨 근데 이름 좋네 진짜. 넓게 지킨다. 그 멋있네요. 아 좌우를 포괄한다. 좌우. 예. 네. 극중인가 극중? 예? 극중 좀 비슷하게 생긴 것 같은데. 그래요? 예. 눈만 네, 보면 그 남경필 지사 닮았다는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그래요? 네. 극중은 아닌데 거기는? 합당되면. 오늘 좀 준비해 오셨어. 좀 준비해 오셨어. 합당 안 돼요 이제. 예. 알겠습니다. 네. 훨씬 잘 생기셨대요 우리 아이고 작가님이 그래요. 네. 영광입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에 왜 빠졌어요 고윤준 만평 네. 작가님? 지난주에 왜 빠졌어요? 전화가 좀 늦게 왔어요. 아니 어차피 땜빵 인생이니까. 그러니까요.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네. 아 이렇게 비하해야 돼. 좋아 아주 컨셉 좋아. 네 감사합니다. 자 아빠들의 왕수다. 박 전 대통령 국선 변호인 선정 재판 전망. 자 아빠들의 왕수다는 그 컨셉이 뭐죠? 비하. 아빠들 시간에서 비하리는요 청주에 있어요. 비상리 비하리. 청주공항. 네. 비하리는 활주로 이제 내리는 곳. 비상리는 올라가는 곳. 아니 진짜로요? 진짜예요. 근데 이게 수천 년 전에 이 지명이 만들어졌잖아요. 공항을 만들어 놓고 보니까 엉겹결을 만들어 놓고 이게 딱 그래요?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옛날 우리 선조들이 만든 지명. 와. 이게 묘한 게 있는 거예요. 전남 어디에는 그 지명을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네. 죽도라고 있어요. 대나무 죽. 근데 그게 내륙 지방이거든요. 그래요? 죽도야. 내륙 섬이 아닌데? 네, 섬도자를 썼어. 이게 왜 그렇지? 근데 댐을 만들면서 수몰이 됐어요. 그 죽도 지역만 섬으로 딱 남아 있는 거예요. 신기하네요. 예. 혹시 봉도사님 보면 진짜 전곡구가 맞으신 것 같아요. 왜요? 모르시는 전곡적으로 모르시는 게 없네요. 진짜. 이럴 땐 전곡구. 전곡을 딱 찍는 거예요. 전곡구. 곡구. 자, 그래서 아빠들이 관심 가질 만한 뉴스 이런 걸 찾아오는 건가요? 그렇죠. 아. 네. 그런데 또 아빠들만 관심 있는 건 아니고 예. 아빠들도 관심 있는. 아빠들이나 잘하세요 그냥. 알겠습니다. 네. 자, 박 전 대통령 국선 변호인 선정 재판 전망 이거 궁금한 사안이죠. 네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기존의 변호인들을 이제 해임했죠 사실상. 그래서 변호인들이 사임서를 사임을 제출했습니다. 네. 그 후에 변호인이 반드시 필요한 재판이기 때문에 이게 재판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필요적 변론이라고 재판이라 그러나요? 그렇습니다. 필요적 변호 사건이죠. 필요적 네. 변호 네. 사건. 그렇기 때문에 그 재판부에서 국선 변호인을 선정을 했는데 예, 선임이 아니라 선정이라고 네, 지적해 선정입니다. 주셨죠. 네. 지원자를 받았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랬더니 한 명이 지원했다. 근데 이제 한 명 가지고는 도저히 뭐 이제 운영이 안 되고. 유영아 대변 변호인은 아닙니다. 국선 전담 변호사 중에서 국선 전담 변호사. 국선 사건만 하는 변호사가 있습니다. 월급 받고. 예. 그래서 한 명밖에 지원 안 해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더 필요한데. 그래서 기존에 하고 있던 그런 사건을 좀 경감시켜주고 또 이 사건을 할 수 있게 시간도 또 많이 빼주는 거죠. 그리고 또 보조 인력도 제공하고 사무실도 또 제공했다라는 유인책을 제공해서 겨우 5명을 모았다고 합니다. 예. 5명의 국선 변호인이 선정됐고요. 기록이 뭐 10만 페이지를 넘기 때문에 빨리빨리 꼼꼼히 검토해가지고 준비를 하더라도 2, 3주는 걸리지 않겠느냐라고 예. 재판부가 전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5명이 다 국선 전담이세요? 지금 서울 지역에 국선 전담 변호인이 30명이래요. 서울 지역에 서울 지역에만 월수가 한 800 된다 그러더라고요. 600 이상 정도로 되는 걸 되는데 그 중에
5명이 30명 중에 5명이 이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 사건에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20% 가까이가 이제 야.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에 전담을 하는 거죠. 그래도 재판부가 네. 중요한 사건이니까 신경을 많이 썼네요. 그렇습니다. 원칙은요. 이제 형사소송 규칙에 보면은 피고인 한 명당 국선 변호인 한 명이에요. 원칙은. 그런데 예외적으로 사안의 특수성을 이제 감안해서 복수로 여러 명을 이제 선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5명이면 상당히 많은 거고요. 이것도 특혜 아니에요, 그럼? 아니 근데 이제 나중에 워낙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변론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라고 시비가 올까봐? 역공을 할까봐. 시비라고 그러면 안 돼요. 같이 중립적인 표현을 써야 돼요. 그리고 또 역공을 할까봐. 역공. 재판을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는 또 변호인이 여러 명 투입돼 가지고 빨리빨리 검토하고 진행도 돼야 되거든요. 이건 결국 신속한 재판을 위한 재판부의 결단인 것 같습니다. 우리 고현준 만평 작가님은 시사 박사긴 하지만 또 모를 수가 있거든요. 왜 빨리 해야 되는지. 네. 2월에 인사이동이 있잖아요. 네. 인사이동이. 근데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은 물론 2월에 그 정기 그 인사이동이 있는데 이런 재판을 진행하는 재판부는 아마 안 바꿀 거예요. 그 전에 끝내면 되죠. 그렇네요. 바꾸는 거 그러니까 보면은. 못 끝나도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논란을 이제 피하기 아니, 위해서 고춧가루 뿌리세요. 빨리 진행해야죠. 빨리. 네. 네. 진행할 수 있습니다. 빨리. 근데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변호사 이 5명 중에 한 명이라도 만날까요? 유용하 변호사 대체할 굿 만한 포인트. 사람 만날까요? 거부할 수 안 있잖아요. 만날 것 같아요. 만날 의무도 없고 그리고 안 만나면은 결국은 실질적인 변호 활동은 못 하는 건데 사실 지금 뭐 국선 변호인 선정됐다고 해서 도움이 되겠습니까? 서로 도움이 안 되는 상황인데요. 한 가지 더 우려되는 것은요. 예. 시간을 더 끌기 위해서는 지금 이 선정된 국선 변호인들이 2, 3주 걸쳐 가지고 다 꼼꼼히 검토했어요. 자 이제 만납시다. 이제 접견하고 이제 정말 할게요라고 할 때 이게 사선 변호인을 다시 선임을 합니다. 한 명이라도. 그러면 이게 그 지금 선정된 국선 변호인들 있잖아요. 자동으로 다 취소가 됩니다. 선정이. 그럼 시간이 또 늘어져. 그래서 그 다음에 사선 변호인을 또 해임하고 그럼 또 다시 국선 변호인 선정해야 되거든요. 이걸 무한정 그렇게 반복할 수 있는 거예요? 가능합니다. 그걸 꼼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기록을 몇 주 동안 다 검토한 국선 변호인들이 예. 나중에 또 다시 선정될지 모르니까 일 안 하고 기다릴 수도 없잖아요. 그렇다면 또 일반 사건 하던 거 다시 돌아갔을 때 또 다시 또 국선 변호인 선정해야 되는 상황이 되면은 왜 곤란한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이분은 그 빵 안에 계신 게 편한가요? 왜 이렇게 자꾸 시간을 끌죠? 아니 그 표준 말을 이렇게 빵이 뭐. 역시 만평가 네, 만평작가 예. 나오시네요. 아니, 와닿긴 하네요. 아니 와닿네요. 귀에 팍팍 꽂혀요. 아니 그렇잖아요. 이게 뭐 결국 계속해서 이제 예. 시간을 끊는 것은 뭔가 유리하기 위해서일 거 아니에요. 이 시간을 끌어서 이분한테 유리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게 법리적으로 또는 재판에서 유리할 건 하나도 없죠. 다만 어차피 재판에서는 승부를 못 볼 것이다. 라는 생각에서 4월 정치 16일 지나서 또 속박내려고요. 아, 그때까지 그래요? 끄는 거죠. 대충 뭐 6개월. 정치적으로 좀 네. 전환시키려고 노력하는 것 같은데 그게 성과가 있을지는 저는 잘 뭐 모르겠어요. 이게 참고로 우리 감옥 정치라면서요? 이게 감옥 안에서 정치를 하고 있다. 아니요 빵정치라며. 난 또 움찔해가지고. 빵만으로 살 수 없는데. 아니 그런데 이게 이제 정확하게 우리 그 청취자분들이 알아야 될 게 구속영장 연장이 아니에요. 그렇죠. 연장 새롭게 아닙니다. 청구해갖고 받아들여진 아하. 거고 그렇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자동으로 2개월짜리예요. 2개월 지나면 연장했고 6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한 거고 다만 2개월에서 연장할 때 추가로 심리를 하지 않고 바로 그냥 재판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두 차례 연기했고 6개월 4월 16일까지. 그래서 4월 16일까지 재판이 끝나지 않으면 이제는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이 되는데 그럴 일은 절대 없을 겁니다. 그러게요. 4월 16일이면 변호사님 입으로 얘기해. 그럴 네네. 일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능성이 거의 없죠. 거의가 뭐예요? 재판을 그때까지 겨울이 되니까 거의 끝낼 수 털리는 있으니까 뭐 거의 100%에 가깝다고 볼 수 있겠죠. 거의란 표현 쓰지 말라니까요. 그럼 뭐라고 해야 됩니까? 빼면 되죠. 뭘 보라고. 거의를 빼요. 보통 이제 변호사들하고 네. 기자하고 똑같은 게 비슷한 게 항상 빠져나갈 단정적인- 구석을 찾아야 돼요. 아. 이런 빠져나갈 가능성도 구멍이 있어야 배제할 수 되니까. 없다는 문 열고 항상 빠져나가세요. 세상에 100% 완전한 건 없거든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제 재판부가 그리고 자기가 심리한 걸 직접 재판한다라고 하면 무슨 주의라 그러죠? 자기가 심리한 걸 직접 재판이요? 네. 아니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 그 재판부가 바뀌면은 네. 재판부가 바뀌면 이게 바뀌면 관계 없습니다. 재판 절차 갱신을 하면 되는데요. 판사는 사실 개인적인 그런 판사 A, B, C, D가 다 개인은 다 따로 있지만 우선 직접 신문주의 뭐 이런 게 있던데. 근데 그거는요 예. 반드시 그렇게 준수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되도록 그렇게 하면 좋다 이건데 증인신문 하지 않은 판사가 새로 인사이동 와가지고 판결 선고만 할 수도 있습니다. 예.
서류만 보고. 네네. 예전에 이제 전두환 전 대통령도 비슷한 똑같은 케이스죠. 보였어요. 네. 예, 그래서 출석을 안 하다가 변호인 또 국선 변호인 선임해도 나 선정해도 정하겠다라고 하고, 하다가 결국에 이제 강제 구인 방침을 밝히자 딱 출석을 했거든요. 예. 그리고 그 6개월 지난 다음에 추가 구속영장이 추가가 청구가 돼서 발부가 되니까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이 변호사 다 사임했어요. 그렇죠. 그 선례를 지금 그대로 밟아가는 거예요. 참 이게 참 꼼수는 역사성이 있다. 옛날 일인데 이거를 따라하는 것도 좀 따라가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좀 굉장히 좀 우스꽝스러운 일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샵 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문자로 함께 참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까 아재가 아저씨의 그 무슨 비하 발언이 아니라 낮춤말이라고. 낮춤말. 네, 예, 우린 낮추는 거 좋아하는데 그럼요. 낮춤을 당하는 거. 겸손하게. 의자도 낮잖아요. 네, 많이 났네요. 허리를 고추 세우고 있습니다. 예. 자, 임수진님 정말 제대로 한 번이라도 사과하고 그런 모습을 바라는 우리가 이상한 거예요. 정말 깜이 아니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니에요. 지도자는 수시로 사과해야 됩니다. 그리고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그래서 국민들에게 공감을 구하려고 하는 게 진정한 지도자인 거죠. 자, 촛불 1년. 10월 29일 그렇죠. 근데 예. 우리가 이번에 그 1년 주간이에요. 주간으로 주간으로 쫙 하는 거예요. 좀 전에 그렇죠. 10월 예. 28일에 시작을 하죠. 시작은. 예. 아니 파티를 28일 날 하는 그렇죠. 거죠. 예. 예. 관계없어요. 우리는 이번이 촛불 이번 주 그냥 내내. 1년 주간. 에헤. 1주년을 기념하는 주간이고 자 1주년을 맞이하면서 5초씩 감상 5초씩 한마디씩 하세요. 감상 1주년을 맞이해서 저는 그때 5초 됐어요. 자 우리 그 이름 뭐예요? 고현준 만평 작가님. 일단은 다양한 세대하고 다양한 사람들이 같은 목소리를 낼 수 있었던 아주 그냥 단합의 시간이었다. 자 손소 변호사님. 국민들이 전화위복을 만들어냈다. 전화를 뒤집어 엎었다 이거죠. 네. 자 마지막 정인설. 파티였다. 파티였다. 자 1주년 기념 케이크 들어오고 있습니다. 진짜 케이크 오네요. 진짜 대박이다. 왜 음악이 안 나가 근데? 음악 나오고 있어요. 돌잔치네요. 야, 촛불 돌잔치. 촛불 잔치. 야, 진짜 아재다. 이재민 씨 아닙니까? 이제 자 촛불 꺼졌어요 이제. 다시 보실까요? 아니 음악 나갔어요? 나갔어요.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 기록기 쓰고 있구나 이거를. 좋은데요, 그게? 네. 이게 촛불 1주년 케이크를 역시 정치 쇼네요. 예. 다른데 이런 거 하는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시사에서. 그러니까요. 네. 다른 데는 뭐 저 DJ들이나 뭐 MC들 생일날 이런 거 하던데 여기는 이제 촛불 1주년에 그러면 돌잔치를. 우리는 여기 DJ MC는 어허. 여기 청취자분들의 종이에요 그냥. 네. 종이 무슨 파티를 합니까? 그렇네요. 네. 그럼요. 네. 종 비하하시는 겁니까? 자, 종 치고 그냥 집에 갑시다. 자, 신태균님 축하. 이문실님 축하합니다. 짝짝짝. 정말 이거 의미 있죠? 그러네요. 예. 네. 이거 왜 초 하나만 꽂은 줄 아세요? 1주년이라서. 그게 아니에요. 왜 하나만 꽂은 줄 아세요? 많이 꽂으면 귀찮잖아요. 뭐가 아예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우린 다 그냥 네. 예, 자, 알겠습니다. 이 케이크는 청취자분들 지금 댓글 주시면 댓글과 주소를 보내주시면 요거 1mm씩 잘라갖고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야, 자동차 안에서 자차 아닌데 보라키게 하시네요. 내 데이터 데이터 많이 6228님. 자 이거 잘라갖고 오레오기 과일 위에 과일은 우리 갖다 주세요. 또 밑에 케이크는 알아서들 드시고. 자 강경민님 맞아요. 대국민 발이었어요. 국민의 생일날. 그리고 독일인가요? 어디에서 지금 그 상을 받았잖아요. 촛불. 맞습니다. 예. 에버트 인권상. 무슨 인권상이요? 에버트 인권상. 에버트 인권상. 네. 어디는 영국인가요? 독일인가요? 독일입니다. 독일로 알고 독일 있습니다. 프리드리 에버트 재단에서 수여하는 에버트 인권상이었습니다. 프리드리 하니까 독일 가는 프리드리. 거예요. 예. 프리드리. 에버트 인권상. 자, 주말에 시민들이 다시 모인다. 여의도에서 이제 여의도? 파티, 여의도 공원에서 이번에 광화문과 여의도에서 여의도에서. 두 군데에서 열리죠. 파티한다. 그게 며칠이에요? 10월 28일 이죠. 토요일이죠 이제. 28일 몇 시요?
뭔가 취재들이 잘 안 된 것 같은데. 28일 몇 시가 아니라 저녁부터 그냥 5시부터 계속 모이시는데 그러니까 이벤트는 그 광화문 광장 그리고 여의도 광장에서 계속 진행이 되는데 시민들한테 뭐 몇 시 몇 분까지 와라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다 같이 함께 그렇죠. 우리가 기념하자. 돌잔치도 그렇죠. 한 5시 시작해서 11시 끝나니까 와갖고 국수 한번 드시고 가세요. 그러잖아요. 편안하게. 시작은 오후 6시라고 하고요. 네네. 공식 행사는. 어. 근데 이제 이번에 원래 광화문에서 시작이 됐잖아요. 예.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청와대로의 행진 그 부분을 두고 약간의 이견이 있어서 그게 상징하는 바가 그때와 지금이 다르잖아요. 예. 그래서 청와대에 계신 분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광화문에서도 하고 여의도 국회의사당역 3, 4번 출구에서도 그건 촛불 파티로 예. 명명이 됐는데 아니 광화문 행진도 이제는 축하 행진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행진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원래 의미는 항의가 아니었느냐. 그래서 청와대 행진은 안 하는 게 맞지 않냐 이런 사람들도 있고 생각이 약간 달랐다라고 해요. 생각은 다양할 수 있으니까요. 예. 고윤중 기자님, 고윤중 만평 작가님 현장 중계 많이 했죠. 뭐로 했어요 그때 팟캐스트? 아니요 작년에요. 그러니까 촛불 1차 때부터 꾸준히 그 제가 스브스 뉴스에서 페이스북 라이브를 하면서 유튜브, 페이스북 등등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그때 뭐 순간 도달률 1000만 그러니까 엄청난 관심이었거든요. 그리고 한참 라이브 방송 많이 할 때였어요. 순간 접속률. 그렇죠. 오, 그때 1000만? 1000만이 넘었었어요. 대단했었어요. 1000만 그때. 명이요? 예. 순간 그러니까 도달률이라고 하는데 예. 그 촛불 아니 그러니까 페이스북 그 라이브 중계하는데 예, 그렇죠. 1000만? 그래서 완전 서버 다운되고 난리 났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계속 말을 이어가는 거 보니까 조금 불신이 가는데. 그 6차였나요? 그 처음으로 광화문에 100만이 100만 모였을 때 6차 아니에요? 4차인가 3차, 예, 5차인가. 그때 모였을 때 그때 저희가 누적을 해보니까 1000만이 훌쩍 넘어갔고 누적수. 아니 그 순간 도달률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누군가가 와서 한 번이라도 눌렀다가 간 사람들까지 다 모으는 게 1000만이 예. 넘었던 거고 그 동접이라 그러잖아요. 예. 동시 접속도 그 사실은 제가 스브스 뉴스 라이브를 많이 했지만 뭐 이렇게 100만, 200만 이런 숫자가 안 나왔었거든요. 그때는 이제 저도 처음 본 거예요. 뭐.K K가 뭐니 이러면서 봤다니까. 그러니까 엄청난 관심이 K가 뭐 삼진인가? 아무튼 엄청난 관심 속에서 라이브가 진행이 됐었는데 예. 심지어는 처음에 촛불 집회가 시작될 때는 너도 나도 라이브를 켜니까 데이터가 부족해가지고 아하. 이게 다들 막 그 중간에 오류 생기고 그랬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주에 됐더니 통신 3사에서 또 다 나왔어요. 그 임시 안테나를 다 여기저기 꽂아가지고 또 그 원활하게 만들어주고. 근데 그 스브스가 아주 사업은 잘 되는데 네. 인기도 좋은데 그 적절한 게 그때 서버 접속이 많았죠.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때 뭐 저한테 장비를 준 게 그렇게 막 좋은 장비는 아니었기 때문에요. 다만 그 저희가 좀 일단 고현주 씨가 별로 신뢰는 안 가잖아요. 아유 왜요? 촛불할 땐 좀 괜찮았어요. 막 협찬해 준다고 그러고 그랬어요 그때는. 그래요? 제가 그때 아웃도어를 입고 밖에 나가서 추우니까. 요즘 협찬 얘기하지 마요. 아 그래요? 그 양반 때문에. 그렇죠. 예. 아무튼 그래서 그때는 그런데 그 뉴스였기 때문에 상업적인 협찬을 전혀 받지 않고 저희는 이제 그대로 진행을 했었고요. 저희가 다만 조건이 좀 좋았던 게 그 예. 광화문 교보 빌딩 거기 11층에요. SBS 자회사에 사무실이 있어요. 오, 그리고 거기서 내려서 찍는 거예요? 거기서 내려서 찍고 그 11층 사장실 미디어 크리에이트라는 곳인데 사장실에서 찍으면 청와대가 직선으로 보입니다. 아니, 사장님실은 있어도 사장실은 처음 들어보는. 사장실. 네. 사장은 뭐 사장. 사장을 되게 무서운 건데요. 네. 아무튼 그 공간 안에서 저희가 이제 처음에는 뭐 카메라 준비도 제대로 못 하고 이게 이렇게까지 큰 일이 될지 모르고 라이브 방송을 그냥 휴대전화 들고 가서 했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 그 스브스 뉴스 에디터들이 춥잖아요. 11층에 창문 열어놓고 있으면. 그 한 10명이서 돌아가면서 그 휴대전화를 상박대도 없어서 손으로 들고 그렇게 라이브를 하다가 결국은 이게 어마어마한 일이 되고 나니까 현장에 점점 많은 인력이 투입이 되고 장비도 투입이 되고 투자도 좀 해주고 카메라도 그때서야 보내주고 그래서 저희가 그 뭐 엄청난 많은 분들과의 시간을 보냈었고요. 이게 라이브 방송 특히 인터넷으로 하는 라이브 방송 특징이 이제 뭐 해외나 다양한 지역에서도 모두 접속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정말 그 엄청난 지지와 성원 속에서 상황들을 함께 중계를 했었고 저희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또 라이브 방송하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서로 교류해가면서 지금 뭐 예를 들면 세종대로 뭐 이쪽은 어떻고 저쪽은 내가 앉아 있는 자리에서 안 보이는 공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다 같이 보여주면서 그렇게 라이브 중계를 했었는데 일단 뭐 몇 가지 그 강력하게 남았던 인상들이 있거든요. 저는 그 7차 때로 기억하는데 처음으로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얘기하면서 정각 7시가 되면 1분씩 촛불을 소등을 했었어요. 맞아요. 그때 첫 소등이 되던 날에 그
전율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도 울었죠. 네. 눈물을 흘리고. 그래서 제가 그 소등이 되는 날 예. 그 되는 시점에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청와대를 정면으로 카메라로 디지털 줌으로 당겼어요. 200배 줌으로 당기니까 청와대 그 거기가 무슨 건물인지 모르겠는데 청와대 딱 보면 제일 앞에 보이는 건물 있잖아요. 예. 거기를 쭉 당겼는데 불은 꺼져 있는데 안에서 텔레비전이 켜져 있더라고요. 오. 그래서 그 텔레비전에 어른거리는 게 보이는 거예요. 드라마였어요? 그래서 이게 혹시나 드라마일까? 어허. 그래서 이제 저게 보인다고 화면을 보여줬더니 예. 그 라이브 방송 보시던 분들이 그 시간에 진행되고 있는 검색. 방송을 막 찾아보는 거예요. 어허.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초록색이 지나갔어. 네. 그럼 초록색은 뭔데요? 뭐 빨간색이 지나서 빨간색인데 봤더니 이건 드라마도 아니고 적어도 뉴스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누가 그걸 보고 있었을까? 뭘 다시 보고 하고 있어. 그랬을 수도 있는 거고 이게 청와대 안에서는 TV를 켜놓고 있었다. 음. 소등을 하는데 청와대도 불이 꺼져 있는데 같이 했나 했더니 TV가 켜져 있었다. 예. 뭐 이런 거였어요. 끝났어요. 근데 아빠 뉴스 3부에 들어가요. 자, 채널 고정하셔서 우린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정봉주의 정치쇼 3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자, 지금 이 시간 정윤설 기자님 그리고 손수호 변호사님, 고현준 만평 작가님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2부에서 케이크와 촛불을 켰더니 정봉주의 정치쇼 1주년 된 줄 알고 착각하시는 분들 계세요. 노현아님 푸하 축하드려요. 10주년까지 살아남으시길. 우리 1주년이 아니라 촛불 1주년 축하 케이크를 킨 겁니다. 촛불을 킨 겁니다. 6564님 진짜 대단한 정봉주의 정치쇼입니다. 케이크에 빵뿌레까지 정치쇼만 할 수 있는 잔치네. 화이팅. 쇼에서는요. 잔치에서는 격식이 필요 없습니다. 이명선님 이번 주말에 촛불이 다시 모인다니 감동이 다시 밀려오네요. 자 계속 얘기하시죠. 네, 계속 얘기할까요? 예. 네. 오늘 분량 많아요. 아주 성공했어요. 잘 왔네요 오늘. 이게 그 촛불 집회를 광화문 현장 한 곳에서만의 어떤 퍼포먼스로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전 세계적으로 이 일에 관심이 있고 이 일에 의견을 내고 싶었던 모든 사람이 함께했던 것 같아요. 그 라이브 방송하면서 뭐 여기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입니다. 여기는 뭐 뉴욕입니다. 뭐 이러시면서 거기서 촛불 켜가지고 있는 사진 찍어서 저희한테 보내주시고 함께 모이진 못하더라도 본인들의 마음을 다 보여주신 분들이 많았는데 특히 이게 어떤 문화적인 것들이 굉장히 개선되고 많이 발전하는 게 과거에 어떤 집회 문화가 있으면 뭐 흔히 말하는 민중가요가 틀어지고 그리고 뭐 어떤 구호가 외쳐지고 그러면서 막 이렇게 불편한 상황들이 연출이 됐었는데 이번에는 저는 그 노래는 진짜 명곡 같거든요.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그 노래를 시작으로 해서 노래였었죠, 원래? 그렇죠. 그 노래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이 현장에 나왔던 분들이 가지고 왔던 뭐 소품이라든지 뭐 빵들도 있었어요. 오늘 빵 얘기를 많이 하는데 뭐 최순실 깜빵, 뭐 하야빵, 뭐 이런 빵들도 베이커리 하시는 분들이 와서 직접 나눠주면서 함께 공유하시고요. 그리고 말들이 많이 나왔어요. 상징으로 해갖고. 그렇죠. 그리고 말들도 엄청 나왔습니다. 이 말대가리를 갖고 와가지고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이제 정유라 말 이렇게 비판하면서 피켓 쓰고 그리고 여기에 또 한 가지가 항상 그 광화문 광장에서는 그 익숙했던 그 장면이 차 벽이 있었잖아요. 예. 차 벽을 광화문 광장에서 명박산성. 그렇죠 걷어내서 지금 정부 종합청사 있는 쪽으로만 몰아놨었는데 그곳에 우리 시민들이 경찰 차벽에 꽃 스티커를 붙이기 시작했어요. 맞아요. 그건 굉장한 감동이었거든요. 그리고 외신들도 그건 굉장히 주요하게 보도를 했었고 그런 그 구석구석에서 펼쳐졌던 모든 장면들이 너무나 인상적이었던 1년 전이었고 그게 뭐 1년이 지났어도 전혀 그 감동이 사라지지 않는 것 같아요. 손수호 변호사님은 네. 그 어떤 촛불이 바꿔놓은 것 바꿔놓은 거죠. 예, 뭐 1700만 촛불이 바꿔놓은 것. 지금 좀 전에 그 시위 문화라든지 이런 것도 말씀해 주셨는데 태어나서 처음으로 집회 현장에 나온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또 가족 단위로 엄마 아빠가 자녀들 손잡고 또 할아버지와 엄마 아빠 또 손자녀까지 같이 나온 그런 가족 단위도 있었거든요. 이런 게 민주주의가 책으로만 공부해가지고 다 익힐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몸으로 한번 느껴보고 정말 국민이 힘을 모으면 정권도 바꿀 수 있구나. 예. 좀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에 대해서 뭐 법적인 처벌 이외에 정치적인 그런 부분에서도 국민들이 힘을 발휘할 수 있구나. 바꿀 수 있다. 세상에. 이거를 정말 느껴본 거기 때문에 우리 국가적으로 이제 민주주의의 성숙이나 발전에 있어서 굉장히 큰 좋은 계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정의석 기자님은요. 저는 그때 정의석 기자는 몇 학번이에요?
저는 96학번 나이죠. 예? 96학번. 96학번? 네. 그럼 76년생이에요? 77년생이죠. 77년생이요? 오, 그렇구나. 근데 저 갑자기 질문하시다가 끊어버리세요. 아니, 계속 하세요. 아니, 왜 그러냐면 이게 언제 87년 한경을 경험을 했는지 80년에 뭘 했는지 이제 그걸 딱 지금 예. 대비해 보려는데 너무 이게 짧아갖고 대비가 잘 안 돼. 저는 87년에 대학교 1학년 학생이었어요? 그럴 순 없죠. 아, 초등학교 3학년. 그럴 수 오. 3학년? 네. 근데 그때 저는 여기 몇 년생이에요? 저는 95학번이에요. 도찐개찐이네? 네, 독일 비슷하죠. 계획이네. 네. 세명다 비슷하죠. 그러니까 아니, 제가 제일 몇 막내죠. 한 살 어립니다. 제가 정 기자님보다. 아, 그래요? 네. 오. 올해 40살, 41살, 42살이죠. 그러네요. 어른스러워 보이는데 가장? 감사합니다. 아니, CEO라서 그런가 봐요. 양복을 입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역시 CEO. 제가 너무 옷을 막 입고 왔네요. 네. 그거 뭐, 귀에 왜 끼고 있어요, 근데 그거 혼자? 귀가 시려서 그래요. 방한 용품이네요. 예. 예, 정석 기자님. 아 저는 그 2번을 갔었는데 처음은 이제 제가 데리고 갔었고 애들을 한 번 가니까 애들이 한 번 더 가자는 거예요. 아이들이 예, 너무 좋다고. 그러니까 이게 광화문에서 저희도 뭐 항상 보면 시위나 이런 집회를 보면 약간 위험하다. 그동안 그랬었는데 이제 예. 그걸 완전히 바꿔놨잖아요. 그렇죠. 패러다임을 그냥 누구나 가도 즐길 수 있고 항상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의 생각의 전환을 만들어놨다는 게 대단한 것 같아요. 저는 80년에는 남대문 광장에 서 있었고요. 남대문 앞에. 거기서 이제 돌 던지고 화염병 던지고 그러고. 그럴 시절 아니에요. 서울의 봄. 네. 87년은 요 이제 프레스센터 앞에. 네네. 시청 앞 광장. 네네. 그러니까 제가 어디 가면 그러거든요. 제가 좀 외모는 강남 좌파 날라리처럼 보이지만 네. 40년 한 발도 물러서지 않은 정통 민주화 세력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보고 별로 흥분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린 지는 경험에 익숙해 있거든. 네. 근데 처음으로 이기는 경험을 한 거예요. 네. 87년도에도 노태우 입에다 톡 털어놓고 80년 전두환 입에다 톡 털어놓고 그래도 40년 동안 물러서지 않았는데 이기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작년에 나왔던 분들은 이기는 경험을 처음 시작하자마자 이기는 경험을 한 거예요. 그렇죠. 이건 우리 역사에 무척 중요합니다. 국민이 권력에 이길 수 있다. 그렇죠. 헌법이 실현된 거죠. 예, 잘못된 권력을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 이런 게 무척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평생 지는 싸움만 해갖고 대단한 의미가 있는 거죠. 진짜. 그렇죠. 네. 대단한 의미가 있죠. 그때 그게 또 쌓여서 또 이번에 또 성과를 낸 걸 수도 있겠죠. 저는 이제 그 진짜 그 의미를 어디서 찾냐면 저는 이제 타방송에서 나가서 계속 그 중계차로 한 14차례인가 네. 생중계 공개 방송을 했어요. 근데 광화문 나오면서 제가 좋고 제 방송이 없어서 거기만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광화문에서 다양성이 실현이 된 거야. 그리고 민주동문회 만나려고 온 사람들. 촛불이 저기서 키도 말도 촛불 들고 자기들끼리 놀고. 이게 민주주의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 종로통 구석구석 골목골목 다 계셨으니까요. 예. 예. 종로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매주 토요일 날 집회 이렇게 아름다운 집회 문화 있었으면 대박 나겠다고. 그럼요. 그 화장실 사용하기 힘들어가지고 예. 그 뭐 여기저기 다 그 문제가 많았었는데 몇 주 지나니까 인근에 계신 그 상가에 계신 분들이 자신의 화장실 개방했죠. 개방해주고 그리고 또 질서정연하게 줄 서고 쓰레기 직접 치우고 이거 진짜 꽃입니다. 민주주의의 꽃. 네. 자, 이제 슬슬 다음 뉴스. 이제 슬슬 다음으로. 이제 작가들이 저를 써놓는 거야 밖에서. 알아요 그냥 다음으로 해도 돼요. 뭐 슬슬 다음으로 해. 자, 한국 시리즈 개막 했어요? 어제 했죠. 어제 했죠. 예, 정인석 기자님. 안표와의 전쟁? 안표와의 전쟁 정말 심각하죠. 예, 경제 얘기를 해야죠. 그게 경제 기자인데. 그러니까요. 예. 한국경제신문이니까 한국 시리즈 얘기하는데 그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 시구가 있었고요. 예, 그렇죠. 김웅룡 감독 하려고 그러다가 엠바고 걸고 6시 맞습니다. 30분까지는 중계진들까지도 몰랐더라고요. 그런 다 알았어요 낮에부터. 근데 이제 그게 이미 소문으로 퍼지면서 퍼지긴 했군요. 1시에 청와대에서 이제 발표를 했죠. 그리고 6시까지 엠바고를 걸었어요. 보도하지 말아달라. 근데 이미 온라인에서는 다 알게 되고 네. 왜냐하면 기아 거기 광주구장에 경비가 막 이제 막 붙으니까 경호가 붙으니까 이미 10월 때 다 뒤에 서 계셨던 심판이 경호원 분이시더만요. 심판 복장하고 계신 분이. 그래요? 그거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보통 이제 이순신 장군이 나의 죽음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네. 마라 그랬잖아요. 네네. 나의 시구를 아무에게도 알려라. 어제 사실 역대 대통령이 5번째인가 그랬다는데 그래요? 제일 잘 던지시더라고요. 야구 명문 고등학교 나오셨잖아요. 경남고? 예, 그렇죠. 그리고 야구를 평상시에 광적으로. 예전에 좀 했죠. 야구를 했어요? 경남고에서 야구를 안 하고 학교를 다닐 수가 그렇죠. 없어요. 그 아드님하고 캐치볼 흔히에게는 캐치볼을 경남고 출신이면 한 몇천 번 했을 겁니다. 그럼 거기 옛날에 우리 고등학교 때 들어갈 때 복장 검사하잖아요. 그럼 거기 야구 용품 검사하나요?
야구용품 없으면 글러브하고 공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다니는 학교 갈 때? 예, 제가 그 옆에서 제수를 해봐서 알아요. 정말 대단한 학교입니다. 그 학교. 경남고. 예, 대통령 그럼 앞에서 야구용품 그 글러브하고 공이 없으면 무상 글러브 제공하는 거야? 그건 뭐 이제 대통령 나왔으니까 그럴 수도 있죠. 예. 그렇게 되면 좋겠다. 정말 대단한 학교네. 야구에 대해서는 야구 열정 대단하죠 경남고 진짜. 그럴 때 그러잖아. You fire. 너는 야구에 대한 불꽃이다. 열정이 있다. 어제 그러니까 한국 시리즈인데 이제 부산에서는 그 갱고라고 그러잖아요. 경남고를. 갱고. 갱고요? 갱고. 갱고. 경남고등학교. 하고 그다음에 부산고등학교죠. 부고. 부고하고 갱고하고 붙을 때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부구하고 갱구하고 할 때 네. 이렇게 이제 기수할 때 부산에서 뭐라 하냐면 마 그래요. 그만해라. 많이 묵었다. 여기까지는 야구 얘기했고요. 근데 어제 이제 경제 얘기를 하자면 이게 항상 이 시리즈 때마다 이 안표상들이 이제 어마어마하죠. 극성을 부리잖아요. 지금도 이 시간엔 월드 시리즈가 지금 진행 중인데 그렇죠. 어제 커쇼 해갖고 LA 다저스가 이겼죠. 지금 방금 전까지 1대1이었는데 2차전은 그런데 이 월드 시리즈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사실 안표는. 근데 우리나라는 이 흔히 미국 같은 경우는 2차 시장이라는 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표든 합법화되어 있습니다. 네. 미국은요. 네, 합법화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나라도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아직 제도화 안 되는 거죠. 항상 그래서 안표를 사서 표를 먼저 사서 선점해서 그 다음에 3배, 4배 가격을 하는 거죠. 맞아요. 근데 수요가 있는 곳에 경제는 길을 열어줘야 돼요. 어제 광주도 극성을 부렸다는 거죠. 흔히 얘기하는 이제 프로야구단에서 엘로끼 가장 많은 팬을 확보하고 있는 LG, 롯데, 기아 네. 이쪽에 안표상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엘로끼. 예. 근데 이제 대부분 안표상들이 정말 이게 단속하기도 힘든 게 60대 할머니 분들이 그렇게 많아요. 저는 잠실구장에 정말 자주 가는데 그분 네 유명한 분 있죠. 예. 참 그런 부분이 있어서 경찰들 되게 힘들다고 얘기를 해요. 엘로. 우리는 그 야구를 그 야구공을 갖고 또 축구하는 사람이니까 역시 탁구공을 줘도 축구하고. 엘로끼 그러니까 이제 우리 또 청담동에서 그 스트메 이런 거 유명하잖아요. 스드메? 그 뭐예요? 스트메 몰라요? 몰라요? 그 뭐예요? 결혼식 때 스튜디오 메이크업. 결혼 한번 더 하셔야겠네요. 드레스 메이크업 스트메. 아 그렇게 불러요? 예. 이거 스드메 세트예요 이거. 아 그래요? 예, 그러면 결혼을 해봤으니까 아는 거죠. 손수호 변호사는 결혼 안 해봤어요? 결혼한 지 좀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안 납니다. 한번 더 하셔야겠네요. 한 번 더 해요. 아니, 저는 싸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다 안 챙겨서 진짜 했어요. 덕담이라고 하는 게 한 번 더 해요. 아니 전 두 번 했어요. 덕담이에요. 예. 전 두 번 했어요. 아 예. 예. 축하드립니다. 예. 한번 갔다 왔다가 또 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또 할 수는 없어요 이제. 왜요? 우리 집사람한테 잘리고 싶어요? You fired. 감사합니다. 아니 그 안표 너는 불꽃. 안표 얘기 나왔잖아요. 예. 이게 우리나라 현행법상 불법입니다. 당연히. 그렇죠. 예. 그래서 예.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안표가. 파는 거 사는 거 다. 그렇죠. 네. 이게 그 경범죄 처벌법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규정이. 근데 이게 되게 재밌습니다. 흥행장, 경기장, 역, 나루터, 정류장 그밖에 정해진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거나 승차 또는 승선시키는 곳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 승차권, 승선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판 사람. 되판 사람 같은 경우에 이제 20만 원 이하의 벌금 규류 과료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현장에서 이제 야구장 앞에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예. 온라인으로 웃돈 붙여 파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렇죠. 이거는 해당이 안 되네? 해당이 원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주위에서 하는 거니까. 네, 이제 이거는 재밌네. 그 곳에서라고 돼 있기 때문에 예. 온라인 웃돈은 사실 이 법이 그 규정이 해당이 안 돼요. 그럼 LA 있는 교민이 사갖고 네. 온라인으로 파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사갖고 네, 갈 수 이- 있죠. DHL로 와. 네, 문제 없습니다. 문제 현행법상.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법적으로 불법으로 정하자라고 하는 예. 논의가 국회에서 뭐 수년 동안, 있었죠. 10년 동안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런 경우는 하나 없어요. 어떻게 돼요? 우리 정치쇼 공개방송하면 네. 이거 돈을 파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 근데 추천권을 받았고 또 돈을 네. 팔아. 네, 그런 경우가 지금 왕왕 일어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공개방송을 못 하잖아. 안표 판매 네. 때문에 이 양반들 신뢰하지 않는 분인데. 네. 절대 믿습니다. 믿습니다. 좋은 아니 그건 말씀이네요. 불법이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다만 왜냐 우리가 안 팔아서. 네. 다만 네. 이제 그 주최 측에서 이거는 타인에게 뭐 양도 안 됩니다. 넘기면 안 됩니다라고 조건을 붙여가지고 그 배포했으면 우리는 그러지 않아요. 그래요? 만약에 비트코인 하나로 거래돼요. 더 이상하잖아요. 네. 그런 조건을 붙였는데 그거를 위반해가지고 딴 사람 줬다라고 하면은 이건 규칙 위반했으니까 입장 안 됩니다라고 할 수는 있어도 그게 범죄는 아닌 거죠. 김정민이 광주입니다. 오늘 표 겨우 구해갑니다. 어제 갔어야 하는데 기아 팬인가 본데요. 그러시네요. 어제 안 가길 잘하셨죠 뭐. 윤보라님 표 구하다 실패한 1인이에요. 의문의 1패 1인 윤보라님. 보라로 보세요 그냥. 네? 보이는 라디오로 보시면 되죠. 성함이 보라 씨니까. 예.
그렇군요. 자, 네. 시간이 없는데 다음 뉴스. 오늘 그 손소 변호사님 뭐 뉴스 했어요? 저 제일 앞에 국선 변호인 했습니다. 아, 예. 그러셨구나. 둘 다 했는데 또 누구 이제 자신에서 막 해요. 자, 그냥. 가계부채를 해야 되나요? 맞아요. 가계부채 해야 돼요. 이 부동산 규제 3종 세트가 있었어요. 612, 6월 10일에 6월 19일이죠. 6월 19일에 있었고 처음에 한번 잽을 살짝 맞습니다. 날렸죠. 그때는 이제 청약 제도를 예. 바꿔서 청약 조정 대상 지역이라는 걸 만들었고 가장 셌던 게 8월 2일 날 8월 8일. 2일 날. 그때는 거의 어퍼컷 내지는 훅 정도는 됐던 것 같고요. 엊그제 10월 24일 날 냈던 거는 또 막 잽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카운트 펀치 정도? 예. 예. 그래서 이제 이게 부동산 3종 세트 때문에 이제 다주택자와 갭 투자자들이 빚내서 집을 사기는 상당히 힘들어졌다. 이렇게 된 것 같고요. 이거 어제 뉴스 보니까 만약에 3억짜리 집을 사고 싶어서 예. 그럼 지금 기존대로라면은 뭐 한 절반 정도 대출을 낼 수 있으니까 대출을 내서 지금 집을 산 사람이 또 사는 집을 살려면 기존에는 그 주택 가격만 가지고 평가를 했을 때는 1억 이상을 받을 수가 있었는데 84%가 떨어지던데요. 한 2천만 원 정도밖에 이제 더 대출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신 DTI라고. 그렇죠. 현실적으로 이제 집을 빚내서 살 수가 없는 거죠. 예, 더. 그 계산은 무척 복잡해요. 그래서 은행 가갖고 제가 은행 그 관계자들한테 막 해설을 해주고 그랬어요. 지금 은행원들도 과외를 받고 있어요. 그러면 아니 그 제가 갖고 너무나 그 상황이 많아가지고 LTV, DTI 그리고 그 규제 지역, 규제 아닌 지역 이게 다 틀리거든요. 다 다르죠. 규제 아닌 한 번도 안 한 사람은 규제 지역 가서도 한 40% 50% 받아요. 그러니까 이게 비판하는 사람도 무조건 돈을 못 구하게 되는데 다주택자를 잡은 거거든요. 저 같은 다주택자 그 다 팔았어요. 다 파셨어요? 예, 왜냐하면 저 어머니 집 하나, 장모님 집 하나. 네. 그 직접 어르신들은 그 수입이 없으니까 은행 융자가 안 되니까 제가 융자해서 사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원격결 다주택자가 된 거야. 아 근데 그렇죠. 봉도사님 파는데 청와대에 계신 분들 고위공직자들은 팔았대요, 안 팔았대요? 안 판 것 같아요. 그거 팔아야 돼요. 왜냐하면 고위공직자들이 60몇 %가 지금 다주택자. 10명 중 6명으로 나오죠. 그렇죠. 그 60% 했더니 뭐 10명 중 6명이고 60% 이상이. 그러니까. 예. 그래서 이분들은 법으로 규제가 되니까 이것을 막 살살 피하려고 그러지 말고 정부 정책이 그러고 이 정책이 성공하려고 기대하면 팔아줘야 돼요. 그게 내년 4월까지 보통 이제 시한을 뒀잖아요. 양도세 이월 말 중간. 아니에요? 양도세 중간은 4월 이후죠. 4월 이후. 양도세 중간은. 그러니까 그 4월 전까지 4월 이후까지 버텨서 뭐 보유세 내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뭐 있잖아요. 많죠. 예. 그 양도세 중과 전까지 팔거나 임대사업자로 등록해라. 이 두 가지죠. 저는 임대사업자로 등록돼 있어요. 네. 건물이 조그만 게 있으니까. 아니 저도 그래서 역시. 이거를 사업을 오래 했잖아요 제가. 하는데 간단해요 방법이. FM대로 하면 돼요. 맞습니다. 피하려고 그러면 그 조금 세금 피하려고 그러다 결국 추징당하게 되면 더 세요. 맞아요. 예. 예. 아니 근데 변호사들도 그거 왜 쓰고 있어 이거를? 귀가 시려서 그렇거든요. 오늘 여기 난방이 안 되나? 오른쪽 귀만 좀 시려운 듯한. 예. 네. 한쪽은 이렇게 또 열었어요? 예, 이게 오. 현장 소리도 듣고 들어오는 소리도 듣고 동시에 들어야 이게 되니까요. 귀가 비정상적이네. 네. 귀가 적폐 세력이에요? 비정상의 정상화? 반대로 뒤집어 볼게요. 네. 아니 집값이 자, 그래서 내려가요? 올라갑니까 내려갑니까? 저한테 묻는 거죠? 네. 예. 저는 지역마다 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답이네요. 네. 아 너무 안전하게 답변하시는 거 아닙니까? 기자들은 원래 그래야 돼요. 아니 그게 아니고 정답이에요. 아 그런가요? 이게 그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결국 강남을 잡아야 되거든. 어? 강남에 안 살아봐서. 어제 근데 그 12사 대책이 발표된 이후에 신규 청약을 받았어요. 서울 예. 지역에 세 군데다 1순위에 마감됐어요. 그러니까 서울이나 그리고 흔히 하는 강남 그리고 강남은 어제 같은 경우는 선호 12사 지역들, 선호 지역은 대책은 매수 문의가 오히려 더 늘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예.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선호하는 데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힘들고 강남 중에서 이제 압구정동, 청담동, 뭐 서초동 이런 등등은 들어서 대치동 이런 데 살려고 그러거든요. 네. 그래갖고 지금 그런 곳 같은 경우는 다주택자가 매물 내놓는 시기가 12월서부터 2월쯤 되니까 그때 살려고 또 스탠바이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호 지역은 어쩔 수 없이 올라가요. 선호 지역은. 그러니까 전세가 다 그러니까요. 지역마다 틀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예를 들어 노원구 같은 경우 네. 노원구 전체가 이제 투기 지역으로 묶어놨거든요. 네. 요걸 동별로 나눠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은행 사거리 있죠.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말하고 또 재건축 들어가는 데들 그러니까 더 이런 데는 디테일하게. 예. 네. 그래 원래 부동산 이 규제 정책은 아주 디테일해야 된다는 거. 이번이 참여정부 시절 비하면 무척 디테일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더 디테일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분도 있더라고. 사실 제가 그
서초구 방배동에 거주하고 있는데 예. 방배동도 사실 딱 하면 되게 부자 동네 전체가 부자 동네라는 인식이 있지만 동네별로 정말 길 하나 사이로도 정말 많이 달라요. 예. 그런 차이점도 좀 많이 아니, 있고. 방배동이 잘 사는 사람은 그냥 방배동인데 네. 어렵게 거기서 세 사는 사람들은요. 네. 너무 급히 올라가지 않으니까 방배동이에요. 방배. 네. 그 방배동도 재개발 있지 않아요? 재건축. 재건축. 예, 군데군데 있습니다. 예, 재개발도 있고 재개발 재건축도 정식 있고. 다 있죠. 그런데 수요가 이제 폭발하니까 그래서 잡고 근데 다주택자들 문제예요 진짜. 왜냐하면 다주택자가 빚내서 집 사서 결국 부동산 집가가 상승하고 부동산가가 상승하니까 그거로부터 차익을 노릴 수 있다라고 하는 투기 개념이거든요. 그렇죠. 투기죠. 예. 그 집값은 그 지역마다 틀리다. 그리고 이제 남은 게 하나 있어요. 이제 아직 발표 안 한 게 주거복지 로드맵. 그러니까 지금 그동안 이제 신정부 들어서 새 정부 들어서 계속 수요 억제 정책만 네. 해놨거든요. 이제 공급을 늘리는 정책을 해야 공급을 되는데 늘려줘야죠. 그게 다음 달 아니면 뭐 연내 발표를 할 거라고 하는데 지금 다주택자들이 하나는 생각하고 있어요. 세금을 안 내거나 뭐 어떻게 뭐 계속 못 오르게 하면 전월세 가격을 올릴 수가 있거든요. 사실. 그러겠죠. 자기 임대주택을 하니까 근데 그 부동산 부분은 임대사업으로 등록하고 올리고. 맞습니다. 그래서 그걸 임대차 제도를 개선하는 지금 뭐 전월세 가격을 상한제라고 하는 그 네. 부분이 아마 주거복지 로드맵에 담길 가능성이 크죠. 예. 그런데 또 한 전문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도시재생 사업. 도시재생 사업이 이제 유럽형 얘기를 하면서 도시재생 사업이 재건축 재개발이 아니고 리모델링 하면서 원룸 투룸을 많이 만든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젊은 세대를 위해서 도시재생 사업에 서울 빠진 거는 안타깝다. 그러니까 도시재생 사업이 부동산 투기 때문에 뺐다는 거거든요. 근데 수요가 있기 때문에 서울도 풀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건 예전에 이제 이명박 대통령 때 그런 비슷한 예. 1인 가구, 2인 가구들이 주택이 없으니까 그 잠시 원래 주차장을 꼭 확보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모든 건데 네. 그걸 풀어줬어요. 이른바 뭐 근린형 생활 임대주택이었나 뭐 그랬던 거 같아요. 제 기억에. 네. 그게 오히려 또 그 부분을 지금 좀- 약간의 또 거기에 또 투자하려고 하는 수요가 늘면서 그런 부분 아마 염려한 거겠죠 아마. 근데 집값이 집값을 잡으려고 했는데 두 가지 우려가 있더라고요. 집값을 잡아서 한 3% 5% 정도로 좀 그 살짝 떨어지면서 안착이 되면 괜찮은데 연착륙. 예, 근데 15% 20% 정도로 진짜 완전 폭락하게 되면 다시 잃어버린 여기저기서- 10년 잃어버린 20년으로 들어갈 위험성. 여기저기서 곡소리 나죠. 또 전세대란. 그렇죠. 예. 그리고 아니면 또 그냥 계속 올라가고 부동산 폭등이 되는 그 양쪽의 극단적인 우려들을 다 하더라고요. 사실 정권의 성패는 정말 부동산 정책과 그 실적 그 성과가 교육 정책. 예, 제일 중요한 그런 근데 짚은 것 같아요. 공급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네. 그걸 이제 그걸 묶어놓으면- 주거복지 로드맵 때 발표를 하겠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이게 집 여러 채 있는 사람보다도 집 없이 내 집 마련하려고 하는 분들 또 집 마련하고 그 결혼하려고 하는 분들 그렇죠. 이런 분들을 보호해야 되는 정책이어야 되거든요. 예. 자 헤드폰 끼고 있는 고윤준 씨가 FM대로 하는 거 봉도사님도 쓰세요. 싫어요. 아주 이런 건 빨리 답변해 줘야 돼요. 귀에 열이 많으시대요. 누가요? 봉도사님. I'm fire. 자 다음 뉴스. 블라인드 채용의 역풍. 그렇죠. 예, 고윤준 작가님. 블라인드 채용이 결국은 뭐 일단 블라인드 채용이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설명해 주시고요. 예, 소위 말하는 스펙들을 보지 않는 거죠. 뭐 학벌이라든지 아. 그 외모라든지 출신 대학을 안 보고. 그렇죠. 또 지역에 대한 어떤 편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일단은 그 서류 전형에서 표기를 하지 않는 겁니다. 우선은. 아하. 그래서 뭐 각 기업체 이게 이제 공공 부분에서 이제 먼저 시작이 되는 건데. 그렇죠. 아, 기업체에다 강요할 수 없잖아요. 그 민간에도 민주주의니까. 지금 제안은 하고 있고 몇몇 곳에서는 한다고 하는데요. 이 결국은 그 이 사람이 이 그 직무에 적합한 건지 그렇지 않은 건지를 그들 나름의 툴을 통해서 평가를 하자는 건데 예. 우리가 그냥 전통적인 채용 방법에 보면 서류 전형이 있잖아요. 예. 보통. 그럼 서류를 넣고 거기서 이제 걸러내지는 부분들이 이 부당하다라는 부분에서 이게 블라인드 가려놓고 거기를 그리고 진짜 이 사람이 이 직무에 적합한 사람인지를 파악하는 또 다른 형태의 테스트를 통해서 그걸 통과하면 이제 채용을 한다. 이 말이 되는 건데 왜 역풍이라 그랬어요? 근데? 역풍이라는 게 결국은 그 블라인드가 제대로 되겠느냐라는 거에 대한 우려인 거예요. 자기 소유에서 은근히 다 녹여낼 수가 그러니까 있다. 우리 아버지 누군데요? 뭐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고 예를 들면 그 제일 제가 봤을 때 딱 이렇게 꼼수를 부릴 수 있겠구나 싶었던 게 이메일 주소를 쓰는데 보통 어떤 대학교 이메일 주소는 대학교 이름이 들어가잖아요. 뭐 예를 들면 고현준 골뱅이 대학교 이름 ac.kr 뭐 이렇게 들어가는 게 있으면 이건 학교 알리는 거지 않습니까? 뭐 이런 식의 어떤 꼼수들이 계속해서 작용이 되면서
정확한 블라인드가 안 될 수 있다. 결국은 알리는데 음. 오히려 스펙 있는 사람들은 더 유리하게 갈 수 있겠다. 오히려 또 그 반대를 또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역차별,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좀 말 좀 하려고 했더니 끝나네. 자, 세 분 인사하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아빠들 뉴스, 아재 뉴스 자리 잡아가고 있어요. 자, 저는 광고 듣고 4부 잘잘법으로 돌아옵니다. 채널 고정하소서. 잘잘법. 자, 정봉재 정치쇼 4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잘잘법 어디 갔어요 이게 원고가? 안녕하세요. 예, 원고 단중 막 방송을 하라 그래. 자, 음식의 이면을 탐구하는 약사 정재훈 작가님, 약사죠, 약사. 예, 정재훈. 네. 그리고 잘잘법 취재전담 권혜리 SBS 문화과학부 기자님. 안녕하세요. 예. 왜 의자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 있어요? 아까 낮춰놓으신 것 같은데. 예, 내려가 있는 걸 이제 다운걸이라 그러던. 혹은 상체가 짧을 수도. 아니에요. 다운걸. 아름다운 걸. 성공했어. 예. 원고를 주시고. 원고가 있는데 이게 아까 앞에서 너무 흥분해갖고. 자, 정재훈 작가님 오늘의 얘기 주제. 네, 오늘 뭐 이제 요새 관심에 초점이 맞춰졌었던 생수 이야기 준비해 왔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요 요즘? 이게 저기 언론사에서 이제 뭐 우라늄이 이따가 생수에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네. 모 언론사에서 검출됐다고. 그 먹는 생수 업체들에 그 가서 조사를 해봤더니, 그러니까 우라늄이 좀 기준량 이상으로 검출이 됐다는 사건이 있었었어요. 오. 그래서 최근에 그게 열흘 전에 보도가 돼가지고. 그럼 우라늄 생수 검색어로 떴었어요? 검색어로 떴는지까지는 확인을 꽤 화제가 됐었어요. 오. 제가 뭐 몇 위까지 올라갔는지는 모르겠는데 예. 그 생수에 우라늄이 있다고 하니까 걱정들을 많이 하셨었죠. 논란되고 화제가 됐었대네요. 네네. 그렇죠, 먹는 건데. 네. 근데 그래서 우라늄 우라늄 안 좋아요? 하면 일단 제일 먼저 걱정이 되는 게 우라늄 방사능 하면 물질. 뭐 이렇게 방사능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런 걸 걱정하시잖아요. 예. 근데 이제 이 경우에는 그 이제 화강암에서 나오는 천연 우라늄이 그러니까 많이 녹아 있었다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근데 또 거기가 또 약간 유명한 업체였어요. 그 예. 우라늄이 기준 시장으로 검출된 곳이. 그래서 그거 좀 얘기하면 안 돼요? 걱정들을. 업체는? 예. 해도 되나요? 언론 업체미 보도가 뭐다 나왔어요? 나왔는데 언론에 왜 보도. 그러니까요. 네. 그 하이트 진로 음료라는 곳에서 생산하는 생수였는데 하이트 진로 음료. 약간 진로 음료. 하이트 진로의 약간 자회사 같은 개념이에요. 예, 맥주 만들고 소주 만드는데 네, 생수는 거기 다른 그 연관 그 자회사 업체에서 만드는데 거기서 만드는 생수에서 기준치 이상의 우라늄이 검출이 됐다고 해서 그거를 이제 모 언론사가 이제 단독이라고 보도를 해서 그게 굉장히 좀 우려들을 많이 하셨죠. 네. 결론은요? 근데 이제 이게 그것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거는 원래 평소에 환경부가 예. 그 생수 업체들을 1년에 2번씩 다 검사를 해요. 근데 이 업체에 대해서 지난 3년 동안 검사치에서 그 한 번도 이렇게 그러니까 1리터당 30 마이크로그램이 기준치입니다. 예. 1리터당. 근데 그 거의 10까지도 간 적이 없어요. 그 지난 3년 동안의 예. 모든 검사치에서. 근데 유독 작년 7월 2016년 7월에 환경부가 한 검사가 아니라 어제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원자력 안전기술원. 원자력 안전기술원에서 약간 자기들이 연구 목적으로 가져가 보겠다고 한 샘플에서 그전께 기준치가 높은 게 나타난 거예요. 왜 그렇죠? 그럼 기존에 검사했던 게 잘못 검사한 거예요? 원자력 안전기술원이니까 우라늄에 대해서는 또 특히 조사를 잘할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근데 이제 이 원자력 안전기술원이 이 업체에 대해서 예. 그 검사를 해보겠다면서 이제 샘플을 가져간 적이 2번 있어요. 근데 한 번은 그게 2015년이었는데 예. 당시에는 환경부 검사랑 비슷하게 나와요, 수치가. 그런데 2016년 7월에 그 조사를 했을 때는 그 평소에 나오는 수치의 거의 10배 이상이 나온 거죠. 오호. 그래서 그리고 당시 원래 이게 천연 우라늄이라고 아까 예.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약간 그 계절에 따라서 변화가 있는 게 비가 많이 올 때는 이게 많이 씻겨 내려가니까 사실 원래 더 적어야 돼요. 예. 7월이면 비가 많이 오는 시기잖아요. 예. 실제 강수량도 높았고요, 작년에. 근데도 워낙 많이 나와서 이상하다. 오. 만약에 이게 정말 당시에 그 원자력 안전기술원이 한 검사가 정확하다면 예. 문제가 있었던 상황이다라고 환경부도 얘기를 해요. 예. 그리고 사실상 불안감이
있으신 것도 왜냐하면 1년에 2번밖에 검사를 안 하니까 예. 걱정하실 수 있다는 부분도 환경부에서 충분히 얘기를 하고 근데 워낙 그 지난 3년 동안에 여러 번 검사가 됐을 때에서 그때만 유독 너무 그리고 이제 다른 곳에서 검사를 했을 때 워낙 높게 나온 거기 때문에 지금 검사를 어떻게 한 거냐에 대해서 좀 환경부랑 업체에서도 그쪽에 이제 문의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예. 아직 열흘밖에 지나지 않아서 아하. 정확한 이제 귀추는 좀 기다려 봐야 나올 것 같은 야, 근데 상태입니다. 먹는 물에 대해서는 무척 신경들이 예민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또 워낙 물을 많이 마시고 하루에 뭐 저 1.5리터, 2리터씩 마신다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걱정하실 수가 있는데 일단 제가 하나 정리를 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게 뭐냐면 예. 불안감 우리 청취자분들 국민들의 불안감을 딱 여기서 씻어줘야 돼요. 우라늄 하면 이제 방사능, 뭐 예. 방사선, 방사성 뭐 이런 거 이제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우라늄이 자연계에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도 안반수라는 것 자체가 네. 특히 예. 화강암으로 된 그런 지형일 때는 예. 화강암에 우라늄이 좀 더 많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오. 녹아나갈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이 문제가 돼서 해외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정부나 이런 데서 많은 자료들을 내놓고 했는데 일단 우라늄이 물에 들어있다고 했을 때 기준치보다 높은 건 물론 좋지는 않죠. 그래서 이제 그건 계속 면밀하게 주시해봐야 되지만 그러나 우라늄이 물속에 들어있다고 해서 그로 인해서 어떤 뭐 방사능으로 인한 피해 이런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라늄이 물속에 들어있다고 했을 때 그게 문제가 되는 거는 이것도 중금속의 일종이라고 보고 물에 이제 그런 게 들어가면 그걸 우리 몸에서 중금속이 몸에 축적이 될 위험성. 걸러내야죠. 네, 근데 걸러내야 되는데 걸러내려다 보니까 신장에 부담이 가요. 네, 그래서 특히 이제 신장 기능이 좀 안 좋다든지 하는 분들한테는 좀 더 위험할 걸로 생각을 하는 거고 다만 이번에 검출된 그런 수준을 뭐 한 달 마셨다고 해서 그런 단기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피해를 입을 그런 건 아니다라는 게 이미 이제 뭐 정리가 돼 있어요. 권 기자님, 근데 이게 우리나라는 이 먹는 거 하면 어느 건 식약처고 어느 건 환경부고 왜 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또 왜 환경부 조사, 식약처에서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제 그 생수 같은 경우는 예. 좀 이따 더 그 먹는 물 관리법으로 관리가 돼요. 환경부 소관이 네네네. 것도? 네. 그러면서 이제 환경부에서 조사를 하게 되어 있고 예. 이게 원래 그 물이 나오는 곳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허가가 된 곳들을 업체들이 개발을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물을 이제 환경부가 조사를 하는 거거든요. 식약처는 이제 보건복지부 산하고 산하고. 먹는 물 관리법에 따른 그 물 관리는 이제 환경부에서 수질 검사를 먹는 하고. 거 통일해야 되지 않나? 이제 이 생수라는 말 자체가 예. 사실 좀 이게 어폐가 있거든요. 물이 뭐 살아있을 수도 없고요. 뭐 신선한 물 이런 뜻으로 이제 생수라는 물을 사용하는데 그러네. 공식 용어가 아니에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생수라고 쓰고 있네. 네. 보통 그래서- 이 페트병에 담아서 파는 물을 많이 생수라고 이제 좀 통칭해서 페트병으로 얘기하죠. 온 지도 얼마 안 되지 않았어요? 네, 사실 그런 페트병에 그런 담아서 파는 그 물 파는 거 허가 자체가 1994년 이후긴 합니다. 전에는 허가 자체가 안 됐어요. 제가 89년, 90년 미국 가고 도서관에 있는데 미국 애들이 그 에비앙 그 물을 갖고 다녀갖고 너무 이상했어요. 쟤들은 무슨 물을 갖고 다니지? 그게 이제 왜 그때 인기였냐면요. 미국에서 그 당시에는 그냥 물을 마시느냐, 자기 미국산 이 생수를 마시느냐, 그걸 마시느냐 아니면 에비앙을 먹느냐. 그건 이제 예, 저 유럽산이잖아요. 프랑스. 그걸 마시느냐에 따라서 이게 그 스테이터스 심볼이라고 그러잖아요. 사회적인 어떤 그런 약간 있어 보이는. 그러니까 좀 쿨하고 있어 보이는 상징이 그 유럽산 물 들고 다니는 거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더 많이 유행을 했고 거기에 이제 중산층에서 유행을 했고요. 재밌는 건 미국에서도 이미 뭐 수십 년 전부터 수돗물하고 그다음에 그 병에 담은 생수하고 비교했을 때 사실 수돗물이 더 깨끗하고 더 맛있다라는 게 연구 결과가 여러 가지 소비자 단체 연구에서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못 받아들이는 건 뭐냐면 이게 약간 어떤 사회적인 지위, 상징 이런 거하고 좀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이제 얼마 전에 뭐 프랑스 가가지고 레스토랑 딱 들어갔는데 물어볼 때 옵션을 아예 안 줘요. 수돗물 마실래? 아니면 저 생수 마실래? 아니면 뭐 탄산수 마실래? 이게 예. 아니고요. 생수 마실 거예요? 탄산수 마실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용감하게 전 수돗물 주세요.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약간 그런 것들이 마치 무슨 생수를 마시면은 굉장히 좀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고 멋있는 예. 것처럼 이렇게 하면서 퍼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아무리 유럽- 연구 결과를 발표를 그렇죠. 해도 유럽 가면 그렇잖아요. 워터, 가스, 워터 이러잖아요. 네. 어?
그럼 그렇죠. 그 탄산수가 가스워터 아니에요? 그러니까 스틸워터나 아니면 스틸워터, 뭐, 가스워터 이렇게 네네,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미국에서 이런 일도 있긴 했었어요. 얼마 안 됐는데 2015년에 그 납이 녹아 들어간 수돗물이 나왔. 근데 이게 원래 그 저기 작가님이 말씀하신 대로 수돗물 자체는 깨끗했어요. 근데 수도관 그 통과하는 수도관 자체가 너무 노후한 곳이었던 것이에요. 예. 플린트시라고 작은 곳이었는데 그래서 그때 이제 나중에 알고 봤더니 납이 검출이 돼서 난리가 났었는데요. 네, 사실 말씀하신 대로 수돗물 자체는 생수보다도 더 안전하고 깨끗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가끔씩 이렇게 터지다 보니까 그런 것까지 더해지고 말씀하신 약간 스테이터스의 문제, 지위의 문제 같은 것까지 좀 더해지면서 좀 수돗물에 대해서 아무래도 불신들을 갖고 계시는 경우들도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정 작가니까 그게 이제 로마 멸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주로 이제 생산성이 떨어지고 농경지가 줄어들면서 생산성이 떨어지고 먹을 것이 없어지니까 로마가 멸망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정설로 받아들여지는데 어느 학자가 옛날에 이런 주장을 한 적이 있어요. 로마가 이게 그 배수관 이 수도관이 잘 돼 있잖아요. 상수도관. 근데 상수도관이 그게 다 납이라는 거예요. 납. 상수도관에 이렇게 있으면은 그 밑 아래쪽에 이제 납으로 이렇게 돼 있죠. 예. 관이. 그래서 이게 상수도관이 납으로 돼 있는데 물이 공급이 되면서 납이 녹아갖고 로마 사람들이 다 뇌가 이상해져갖고 망했다 이런 주장을 한. 근데 그거로 연결되다 보면 납이 녹아 들어가지 그런 않을 거 아니에요. 의혹이 있기는 했는데 예. 그게 뭐 사실은 아니었던 걸로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있고요. 네. 당시에 사실이 뭐, 아니고 네. 아닌 거로 받아들여진 책은 못 봐갖고. 네, 저도 유럽에 갔었을 때 궁금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봤었는데 네. 아무튼 뭐 우려했던 그런 정도는 아니었던 걸로 나와 있는데 근데 물 문제는 아무튼 예, 생수의 정확한 개념 네? 아까 말씀하시던 계속 생수의 정확한 개념. 생수라는 거는 이제 그냥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고요. 뭐 예. 생수, 광천수, 미네랄 워터 이거 전부 그냥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고 공식적인 용어는 먹는 샘물이고요. 이제 이거는 지상 표층까지 안반 틈 사이로 솟아오르는 그 지하 원수를 그냥은 못 마셔요. 그래서 그걸 그냥 못 먹어요? 네, 먹기에 적합한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처리를 하는 건데 이제 처리를 좀 자기들 말로는 최소화를 했다 이런 거죠. 네. 아니 그거를 그냥 있는 그대로 먹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닌가 보네요. 처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먹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이번에 우라늄 뭐 예. 그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게 걸르면 없어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역삼투를 한다든지 예. 아니면 증류를 한다든지 하면은 걸러지는 거거든요. 금속이니까. 그런데 생수를 지하에서 이렇게 퍼올렸다 그래가지고 그걸 우리가 그냥 바로 마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그건 굉장히 순진한 생각이고 실제로는 생수 중에서 또 많은 생수라고 하는 제품들은 해외에도 보면요. 예. 그냥 수돗물하고 똑같은 물을 정수를 해가지고 거기다 미네랄을 넣어서 파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수돗물을 받았고. 법에서는 안 돼요. 우리나라 법에서는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하에서 올라오는 물만 생수로 그 페트병에 넣어서 처리해서 팔 수 있고요. 예.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안 되는데 세계적으로는 거의 시판 생수의 한 절반 가까이가 그렇죠. 그 수돗물을 다시 한번 활성탄 필터 같은 걸로 걸러서 처리를 해서 그걸 돈 받고 파는. 미국에서도 한 번 논쟁이 된 적이 있어요. 공급되는 수돗물을 재가공해서 팔 수 있냐 없냐 갖고. 그게 이제 영국에서 문제가 됐어요. 네, 뭘 미국에서도 문제가 문제가 됐냐면 미국산 물인데요. 예. 그 아무튼 그 콜라에서 예. 있잖아요. 이제 그 회사에서 만들어서 굉장히 미국에서 잘 팔리던 다사 무슨 물이 있었는데 이 물이 영국으로도 팔렸는데 네. 영국 사람들이 이거 수돗물을 정수해서 만든 거라는 걸 안 거예요. 어허.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문제를 삼아서 그게 아주 세계적으로 불거졌었죠. 우리나라는 자연수 예,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수돗물을 법상으로 계량해갖고 팔 수는 없다. 그렇게는 안 돼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예, 없죠. 지금 법상으로도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않을까요? 재밌는 부분은 페트병에 뭐냐면 담합하는 그 수돗물하고 우리나라에서 만약 수돗물하고 생수하고 우라늄을 수치를 비교한다. 그러면 물론 둘 다 안전한 기준치 이하겠지만 수돗물보다는 사실 지하 안반수에서 퍼올린 생수에 그런 광물질이 포함될 확률이 더 높아요. 왜냐하면 수돗물이라는 거는 표층에 지표면에 있는 그런 물을 정수한 건데 네. 안반수는 저 밑으로 깊게 뚫고 들어가잖아요. 그 안반층에서 그런 광물질이 녹아나올 확률이 더 높은 거죠. 그냥 페트병 생수 이런 거로 사는 것이 더 안전하지 반드시 안전하다는 보장은 없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렇죠.
수돗물 마셔?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관리가 되니까 서울시에서 나오셨네. 기본적으로는 생수가 안전해야지 맞죠. 예. 그러니까 아까처럼 환경부 조사 같은 걸 거쳐서 안전한 생수가 나오는 게 맞는데 예. 이제 작가님 말씀은 사실 수돗물이 그만큼 안전하다고 볼 수 있다. 예, 그 말씀은 안전 조금- 때문이라면 예. 굳이 생수를 마셔야 될 이유는 없다. 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생수는 생수 네. 특이한 무슨 그 성분이나 이런 등등 때문에 선택을 하는 거고 그렇죠. 안전성 이런 걸 따지면 오히려 수돗물이 위험하지 않아요. 위험하지 않다. 그리고 이제 근데 수돗물에 간에 문제, 간이 뭐 녹슬었고 이런 경우 있잖아요. 네, 예를 우리는- 들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 옥상에 그 요즘 뭐 직접 올라오나 옥상에 이제 물통이 있어 거기서 받는 경우가 있는데 물통을 들여다 보니까 막 소독이 안 돼 있고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이제 서울시에서 네. 해결을 해줘야 되겠죠.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준다든지 예. 아파트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발표를 해주거나. 수돗물이 하는 게 필요한데. 안전하다 서울시. 근데 그건 해외에서도요. 수돗물을 안전하다고 믿고 마시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네. 그런데 실제로는 안전하고 그 물 맛의 차이는 염소가 예. 이제 녹아 있으면 그것 때문에 민감할 수가 있는데 그런 걸 날려버리고 냉장고에 넣어서 차갑게 마시면 사실은 사람들이 이게 수돗물인지 생수인지를 구별할 수 없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하죠. 실제로 생수업체 가운데 관리 감독을 안 해서 제대로 안 해서 적발된 경우가 많다고요? 제가 90년도에 어느 모 생수업체에 썼거든요. 그 이제 사장이 제 친구예요, 후배. 야, 이 생수 어디서 파니? 그러니까 수돗물 넣어갖고 큰 통 있잖아요. 거꾸로 이렇게 그 넣어갖고 네. 그 물통에서 이렇게 빼먹는 거. 네. 그냥 수돗물 넣어갖고 판대요. 90년도에. 수돗물을 생수에 넣 90년도에요? 90년대. 90년대? 예. 94년부터 허가가 됐는데. 그러니까 생수 그게 파는 거 90년 자체가. 중후반인데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게 생수가 88년 올림픽 때 잠깐 풀렸어요. 임시적으로. 네. 임시적으로 풀렸다가 올림픽이 끝나고 나가지고 이제 다시 불법으로 만들었거든요. 아 풀렸다가 네, 규제를 한 거예요? 풀렸다가 다시 규제가 네. 들어갔다가 그랬다가 90년대 초에 다시 이게 풀렸는데 다시 풀렸을 때 엄격하게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맞아요. 그런 그냥 사람도 뭐 많아요. 계곡에서 물 떠서 팔고 네. 수돗물 아니, 지금은 안 팔고 됩니다. 그런 게 지금은 안 돼요. 있었어요 중간에. 근데 관리 감독 안 해서 적발된 경우 많아요? 예, 전에도 관련도 안 했을 때보다는 이제 가보니까 예.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지 않아서 적발돼서 영업 정지를 당하고 그런 곳들이 있었죠. 한 예. 200개 업체 된다고요? 생수업체가? 예, 생수 업체는 그렇게 됩니다. 생수 오. 업체가 그 정도 되고요. 실제 뭐 예, 굉장히 많아요. 다양해요. 그럼 근데 아주 영세한 업체들도 많다는 거 아니에요? 영세한 곳들도 많죠. 그래서 사실 최근에 그 우라늄 생수도 난리였지만 한번 그 트위터나 이런 페이스북 같은데 내가 물을 사 먹었는데 막 기름 물에서 냄새가 나고 썩은 냄새 났다고 막 냄새 난리가 나고. 났던 적이 있었어요. 거기가 그 조사를 해보니까 용기 관리가 잘못돼가지고 예, 실제로 기름 냄새가 나고 이상한 냄새가 나서 페트병 자체에서 세균이 발생한다, 환경으로만 발생한다 이런 지적도 있잖아요. 페트병 자체. 환경오염에 대한 거는 이제 2012년에 국정감사 때 불안해지기 시작했어. 잠깐 지적이 됐었는데 그 부분이 사실은 아니었던 걸로 나왔고요. 사실 아니었고. 그 예. 왜냐하면 우리가 사용하는 용기 자체가 PET라고 그래서 그런 용기에 사용하는 재질로서는 안전한 편이고요. 예. 그리고 예, 그거 말고 세균 문제는 이제 어떤 거냐면 우리가 페트병을 안 버리고 재활용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이걸 거기다가 뭐 다른 소독이- 음료도 담아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안에 세척을 할 수가 없으니까 예. 세균의 위험에 노출이 좀 되죠. 200개 브랜드가 다 비슷한 물이 아니면 각자 개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그 수원지가 한 70군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수원지가. 네네. 아. 그러니까 좀 이게 뭐 그리고 이제 물도 뭐 해양 심층수도 있고 안반수도 있고 그런 거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가 있는데 글쎄 이거는 그 특성이 있다고 하면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미네랄 어떤 미네랄이 어느 정도 함량으로 들어가 있느냐 이거에 그러니까- 따른 차이라고 볼 수 있겠죠.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내가 왜 생수를 먹고 있지? 이런 의문이 확 드네 벼랑하네. 아니 근데 그 재미있는 건 미네랄 함량은요. 네. 예. 우리나라에서 지금 제일 많이 팔리는 제주도산 제주 생수 삼모모. 네. 네. 그 물에 들어있는 미네랄보다 수돗물이 평균적으로 미네랄 함량이 더 높습니다. 그냥 그 물이 그래서 맛있는 거예요. 미네랄이 거의 네, 없어요. 그렇죠. 미네랄이 그렇죠. 없어서? 예. 네. 그러니까 사실 진짜 순수 물은 무색 무취예요. 예. 100% 물 H2O만 있으면. 근데 거기 이렇게 말하자면 조금씩 미량의 다른 물질들이 들어가 있음으로써 맛을 그러니까 물론 맛은 산소가 좌우를 하지만 예.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게 이제 대개 보면 미네랄 함량이 적을수록 좀 연수라고 목 넘김이 좋다고 하는데 예. 그 삼땡땡이 그런 물이고 그러니까 땡땡. 반대로 예. 외국에서 에땡땡. 유럽에서 수입된 아까 예. 에땡땡 에땡땡. 그런 물의 경우에 우리나라에서 인기를 못 얻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물의 경도가 굉장히 높고 경수라고 미네랄이 하는데.
몇 배 경도가 더 많이 높은 게 들어있어요. 뭐예요? 그러니까 미네랄의 미네랄 함량이 함량이 좀 높은 더 거죠. 높은 거죠. 아.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물이 좀 깨끗하고 시원한 느낌보다는 잔맛이 나는 듯한 느낌을 줄 수도 있거든요. 네. 잔맛이라고 하는 건 먹고 난 다음 무슨 미네랄이 좀 텁텁한 맛을 줄 수 있어요. 자 네. 진짜 궁금한 거. 네. 저는 그 탄산수만 먹거든요. 탄산수 많이 먹으면 나중에 뭐 뼈가 약해져서 골다공증 걸린다 이런 속설도 있던데. 그래서 그 탄산수하고 정도로 일반물하고. 그렇게 영향을 줄 수 있을 정도로 탄산수가 칼슘을 이렇게 빼가지고 나갈 수는 없고요. 아 먹어도 괜찮아요? 계속 탄산수 먹거든. 드셔가지고 뼈에 걱정하실 필요는 근데 없을 이제 것 같아요. 보통 물이랑 섞어 드시는, 그러니까 그 보통 물도 드시면서 드시는 게 좋은 게 이게 약간 산성이 되잖아요. 탄산수는. 그래서 네. 그렇지 뭐 뼈가 삭고 이런 문제는 아니고요. 아 탄산수 많이 먹으면 빨리 늙어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그 예. 우리 몸이 이게 그 중성 약 알칼리성인데 탄산수 같은 경우는 좀 pH 농도가 더 낮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려운 탄산수만 드시면 예. 네, 전 그거는 탄산수만 먹어요. 어떻게 해요 그러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삼땡땡도 좀 드세요. 그러니까 탄산수를 뭐 매일 드신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건강에 특별히 더 좋을 것도 없지만 네. 나쁠 것도 없습니다. 아 뼈가 9344님 정답이 나왔네. 수돗물 좋고 믿고 먹고 싶어요. 그런데 수도관 때문에 못 먹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서울시에서 좀 어떻게 조치를 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검사를 해가지고 결과를 내놓는다든지. 그럼 이거에 대해서 서울시장님이 잘 못하니까 서울시장 바꿔라 이런 얘기? 한번 저 이 시간에 초대를 해가지고 예. 좋은 방법이 있긴 있어요. 예. 좋은 방법이 뭐냐면 사실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저 되게 어렸을 때 보리차 많이 먹었었거든요. 예. 사실 보리차가 답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오. 수돗물 일단 끓이죠. 오. 그리고 이제 미네랄도 낮죠. 예. 근데 보리차를 끓이면 거기서 좋은 미네랄은 빠져나오고요. 아. 이게 약간 중금속 같은 거를 흡수하는 필터 역할을 좀 할 수가 있어요. 보리 곡물이. 근데 그 보리가 이제 또 오염이 안 됐냐니 그걸 또 따져봐야지. 보리는 믿는 걸로. 예, 알겠습니다. 권혜리 기자님, 네. 그다음 정지훈 작가님 인사하세요. 벌써 끝났어요. 아, 너무 빨리 가. 아니, 그러네요. 자 인사하시고요. 네, 예. 감사합니다. 자 저는 내일 10시 5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평화를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땡큐 피스 코리아. 개인적인 그런 판사 A, B, C, D가 다 개인은 다 따로 있지만 우선 직접 신문주의 뭐 이런 게 있던데. 아 근데 그거는요 예. 반드시 그렇게 준수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아. 되도록 그렇게 하면 좋다 이건데 증인신문 하지 않은 판사가 새로 인사이동 와가지고 판결 선고만 할 수도 있습니다. 예. 서류만 보고. 네네. 예전에 이제 전두환 전 대통령도 비슷한 똑같은 그때도 케이스죠. 보였어요. 예. 예. 그래서 출석을 안 하다가 변호인 또 국선 변호인 서명해도 나 선정해도 정가겠다라고 안 하고, 하다가 결국에 이제 강제 구인 방침을 밝히자 딱 출석을 했거든요. 예. 그리고 그 6개월 지난 다음에 추가 구속영장이 추가가 청구가 돼서 발부가 되니까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이 변호사가 다 사임했어요. 그렇죠. 그 선례를 지금 그대로 밟아가는 거예요. 참 이게 참 꼼수는 역사성이 있다. 옛날 일인데 이거를 따라하는 것도 좀 따라가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좀 굉장히 좀 우스꽝스러운 일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샵 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문자로 함께 참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까 아재가 아저씨의 그 무슨 비하 발언이 아니라 낮춤말이라고. 낮춤말. 네, 예, 우린 낮추는 거 좋아하는데 그럼요. 낮춤을 당하는 거. 겸손하고. 의자도 낮잖아요. 네, 많이 나뉘네요. 허리를 고추 세우고 있습니다. 예. 자, 임수진님 정말 제대로 한 번이라도 사과하고 그런 모습을 바라는 우리가 이상한 거예요. 정말 깜이 아니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니에요. 지도자는 수시로 사과해야 됩니다. 그리고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그래서 국민들에게 공감을 구하려고 하는 게 진정한 지도자인 거죠. 자, 촛불 1년. 10월 29일 그렇죠. 근데 예. 우리가 이번에 그 1년 주간이에요. 주간으로 주간으로 쫙 하는 거예요. 좀 전에 좀 들었어요. 10월 예. 28일에 시작을 하죠. 시작은. 예. 아니 파티를 28일 날 그렇죠. 하는 거죠. 예. 예. 관계없어요. 우리는 이번이 촛불 이번 주 그냥 내내. 1년 주간. 에헤. 1주년을 기념하는 주간이고 자 1주년을 맞이하면서 5초씩 감상 5초씩 한마디씩 하세요. 감상 1주년을 맞이해서 저는 그때 5초 됐어요. 자 우리 그 이름 뭐예요? 고현준 만평 작가님. 일단은 다양한 세대하고 다양한 사람들이 같은 목소리를 낼 수 있었던 아주 그냥 단합의 시간이었다. 자 손수호 변호사님. 국민들이 전화위복을 만들어냈다. 전화로 뒤집어 엎었다 이거죠. 네. 자 마지막 정인설. 파티였다. 파티였다. 자 1주년 기념 케이크 와, 들어오고 진짜 있습니다.
진짜 케이크 오네요. 진짜 대박이다. 왜 음악이 안 나가는데? 음악 나오고 있어요. 돌잔치네요. 야, 촛불 돌잔치. 촛불 잔치. 야, 진짜 아재다. 이재민 씨 함께 이재. 야, 자, 촛불 꺼졌어요 이제. 다시 보실까요? 아니 음악 나갔어요? 나갔어요. 나가고 있습니다. 아 여기 이렇게 쓰고 있구나 이거를. 좋은데요, 그게? 네. 이게 촛불 1주년 케이크를 역시 정치 쇼네요. 예. 다른데 이런 거 하는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시사에서. 그러니까요. 네. 다른 데는 뭐 저 DJ들이나 뭐 MC들 생일날 이런 거 하던데 여기는 이제 촛불 1주년에 그러면 돌잔치를. 우리는 여기 DJ MC는 여기 청취자분들의 종이에요 그냥. 네. 종이 무슨 파티를 합니까? 그렇네요. 네. 그럼요. 네, 종 비하하시는 겁니까? 자, 종 치고 그냥 집에 갑시다. 자, 신태균님 축하, 이문실님 축하합니다. 짝짝짝. 정말 이거 의미 있죠? 그러네요. 예. 네. 이거 왜 초 하나만 꽂은 줄 아세요? 1주년이라서. 아이, 그게 아니에요. 왜 하나만 꽂은 줄 아세요? 많이 꽂으면 귀찮잖아요. 뭐가 아예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우린 다 그냥 네. 예, 자, 알겠습니다. 이 케이크는 청취자분들 지금 댓글 주시면 댓글과 주소를 보내주시면 요거 1mm씩 잘라갖고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야, 자동차 안에서 자차 아닌데 보라키게 하시네요. 내 데이터 데이터 많이 6228님. 자 이거 잘라갖고 우리 여기 과일 위에 과일은 우리 갖다 주세요. 또 밑에 케이크는 알아서들 드시고. 자 강경민님 맞아요. 대국민 발이었어요. 국민의 생일날. 그리고 독일인가요? 어디에서 지금 그 상을 받았잖아요. 촛불. 맞습니다. 예. 에버트 인권상. 무슨 인권상이요? 에버트 인권상. 에버트 인권상. 네. 어디는 영국인가요? 독일인가요? 독일입니다. 독일로 알고 독일 있습니다. 프리드리 에버트 재단에서 수여하는 에버트 인권상이었습니다. 프리드리 하니까 독일 가는 프리드리. 거예요. 예. 프리드리. 에버트 인권상. 자, 주말에 시민들이 다시 모인다. 여의도에서 이제 여의도? 파티, 여의도 공원에서 이번에 광화문과 여의도에서 여의도에서. 두 군데에서 열리죠. 파티한다. 그게 며칠이에요? 10월 28일이죠. 토요일이죠 이제. 28일 몇 시요? 뭔가 취재들이 잘 안 된 것 같은데. 28일 몇 시가 아니라 저녁부터 그냥 5시부터 계속 모이시는데 그러니까 이벤트는 그 광화문 광장 그리고 여의도 광장에서 계속 진행이 되는데 시민들한테 뭐 몇 시 몇 분까지 와라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다 같이 함께 그렇죠. 우리 기념하자. 돌잔치도 그렇죠. 한 5시 시작해서 11시 끝나니까 와갖고 국수 한번 드시고 가세요. 그러잖아요. 편안하게. 시작은 오후 6시라고 하고요. 네네. 공식 행사는. 근데 이제 이번에 원래 광화문에서 시작이 됐잖아요. 예.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청와대로의 행진 그 부분을 두고 약간의 이견이 있어서 그게 상징하는 바가 그때와 지금이 다르잖아요. 예. 그래서 청와대에 계신 분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광화문에서도 하고 여의도 국회의사당역 3, 4번 출구에서도 그건 촛불 파티로 예. 명명이 됐는데 아니 광화문 행진도 이제는 축하 행진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행진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원래 의미는 항의가 아니었느냐. 그래서 청와대 행진은 안 하는 게 맞지 않냐 이런 사람들도 있고 생각이 약간 달랐다라고 해요. 생각은 다양할 수 있으니까요. 예. 고윤중 기자님, 고윤중 만평 작가님 현장 중계 많이 했죠. 뭐로 했어요 그때? 팟캐스트? 아니요 작년에요. 그러니까 촛불 1차 때부터 꾸준히 심지어 이런 일도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패싸움이 벌어진 날이 있었대요. 뭐 이렇게 그 사람들끼리 패싸움이 벌어졌는데 이거를 두고 국정원에서 북한 체제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집단 반발하고 있다. 이렇게 왜곡해서 보고를 했답니다. 이거 그 이른바 시중에 도는 네, 찌라시라고 하는 정보지 있잖아요. 네, 거기에 다 나왔던 내용들이에요. 네. 뭐 이거 찌라시보다도 더 정확하지 못한 내용으로 예. 네, 아니 보고를 그래서 한 거죠. 우리는 드레스덴 선언하고 그럴 때 북한이 붕괴 조짐에 있다라고 하는 걸 대통령이 정보를 받고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하는 걸 알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판단했냐면 우리가 또 그 제 주위에 외교 통일 안보 라인이 빵빵하잖아요. 라인이 되게 많으시네요. 많죠. 복라인 뭐 네. 복라인 1, 복라인 2, 복라인 3 이렇게 쫙 많은데 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판단했냐면 펜타곤 강경파들이 갖고 있는 시나리오를 박근혜 정부에게 그대로 줬을 수 있다. 왜냐하면 펜타곤에서는 네. 늘 자기들 중심에 정보를 취합해서 자기들만의 스토리 만드는 그 강경파들이 있거든요. 극우. 아, 네, 그렇군요. 그렇게 봤는데 이건 국정원에서 국정원에서 미안합니다. 펜타곤으로 오해해서.
근데 이게 국정원이 계속해서 박근혜 정부 심각하네요. 기간 내에 그 북한이 무너져서 흡수 통일이 가능할 것이다. 예. 이런 정보를 엉뚱하게 제공을 해왔다고 네, 이렇게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다가 충격적이네요 진짜. 네, 정말 엉망이죠. 네. 예. 국가 시스템이 뭐 이랬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럼 누가 이걸 조작했는지 이제 수사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누가 수사가 왜? 곧 들어갈 것 같은데 예. 과연 남재준 원장이 실질적으로 실제 대북 담당관에게 제대로 된 보고를 받았었잖아요. 예. 그거를 보고를 한 게 남재준 원장인지 아니면 뭐 다른 실무선의 누군가였는지 이제 그거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기껏 추론해 보면 이런 게 있을 수가 있는데 남재준 원장한테 보고된 내용을 네. 누군가 비선실세 누군가 보고를 받고 이렇게 보고하지 마세요. 지금 내가 아는 정보는 이게 아닙니다. 요거요 북한 붕괴됩니다. 이렇게 보고하세요. 아이고 큰일 났네. 네, 어색함이 감돌고 있네요. 예, 아이 큰일 났네. 이거 참 이렇게 보고하세요. 북한 붕괴된다고. 이거 북한 체제가 안정화되면 큰일 났는데 이거. 근데 보고를 하는 사람 성대모사를 해야지 왜 보고를 받는 사람 성대모사를. 누군지 아세요? 네? 아니 그렇게 갖고 이 사람을 이렇게 성대모사를 요 사람을 이렇게 보고받아서 이 사람이 둔갑을 시키는 역할을 하지 않았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죠. 이게 중간에서. 어디서부터 이런 보고가 예. 흘러갔는지 진짜 어디서부터 대한민국 시스템이 구멍이 나고 펑크가 났는지 찾아야 되겠다. 네, 예.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정상근 기자가 검찰총장 문무일총장에게 한마디 하세요. 찾으라고. 안녕하세요. 뭘 안녕하세요. 인사를 뺄 시간 없어. 빨리 찾으라 그래. 네, 얼른 좀 찾아주셨으면. 네. 누구에게 얘기한다고 얘기해야지. 나는 지금 정상근이고 난 누구에게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해야죠. 네, 다음 뉴스 넘어갈까요? 예. 네, 아마 9080은 알아서 뭐 북한 잘 붕괴가 찾으실 아니고 겁니다. 박근혜 정부가 먼저 붕괴됐네요. 쯧쯧이에요. 짝짝이에요. 쯧쯧이 맞는 표현인 예. 것 같은데요. 국정원 댓글 은폐 TF에 검찰 출신도 있었다? 예, 요게 다음에 전해드릴 뉴스입니다. 이건 또 뭐예요? 그러니까 한 검찰 고위 간부가 예. 그 박근혜 정부 국정원이 댓글 사건을 은폐하려고 TF를 구성했었잖아요. 예. 여기에 그 현직 고위 검찰 간부가 예. 포함이 돼 있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한마디로 이름 나왔나요? 네, 네. 검찰 수사를 방해한 인물이 지금 검찰에 있다는 건데 예. 주인공은 장호중 부산지검장이고요. 그 국정원 등 사정 당국에 따르면 그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최근 장호중 지검장이 국정원에서 근무할 당시 검찰 댓글 수사를 방해하는 활동을 한 사실을 파악해서 지검장을 소환 조사하기로 했다고 지금 발표했습니다. 부산지검장에 지금은 부산지검장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알았네. 검찰이었다가 예. 검찰이 아니라 그 법무부 감찰 담당관이었어요. 법무부 감찰 담당관이었다가 국정 파견됐다가 박근혜 정부 파견. 취임 예. 때 사표를 내고 어허. 국정원으로 들어갔다가 예. 다시 검찰로 복귀해서 박근혜 정부 때 검사장까지 올라간 인물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검찰 개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사표 내면 검찰로서는 사표 내고 청와대 들어가면 다시는 못 돌아오게 해야죠. 계속 이렇게 반복되잖아요. 이런 게. 그러니까요. 이게 검찰한테 정치 되게 검찰. 자존심 상하는 일이잖아요. 예, 정치 검찰이요. 예. 네, ETF가 아시다시피 어떤 일을 했냐면은 뭐 국정원 압수수색을 앞두고 뭐 위장 사무실을 만들어서 위장 서류를 꾸려서 검찰에 넘긴 그런 일을 했던 TF인데 여기에 검찰 전직 그러니까 현직 고위 간부가 포함이 됐다는 거는 좀 어이없는 일이죠. 자, 이명박 국정원. 우리 그 사랑하는 사람 나왔네. 네, 예. 아까 말씀하셨던 분이 이분 아닌가요? 과거는 잊으세요. 네, 과거를 잊고 과거는 잊으세요. 아이 큰일 났네. 또 나왔네 그분이.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명박 정부 국정원이 그 미주 한인 최대 커뮤니티라고 예. 불리는 미시 USA를 해킹하려 했다고 그런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가서 댓글 다세요. 뭘 이런 걸 해킹을 해. 오픈된 소사이티인데 커뮤니티인데. 네. 이 한겨레 보도인데요.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국정원 3차장 산하의 심리전단이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 예. 미시 USA를 무력화시키겠다면서 해킹 계획 보고서를 작성했다. 네. 미국에 있는 해외에 있는 교민들 특히 그 북아메리카에 있는 교민들 상당 부분 여기서 정보를 구하거든요. 네. 처음엔 자기들끼리 이민 생활을 어떻게 잘 살까 하는 정보를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해외에서 한 발 떨어져서 대한민국을 보니까 박근혜 정부 개파냐? 이러면 안 되겠어. 이명박 정부 때부터 예, 그렇게 된 이명박 거죠. 박근혜 정부 때부터. 네. 그리고 이분들이 그렇게 정의롭고 이 시대의 양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거든요. 이 회원들 중에 50% 이상이 제 팬이에요. 네? 네. 미시 US 가서 정봉주 얘기하면 난리가 나요. 그냥 이 시대의 양심 정의의 사도. 네. 예.
뉴스를 빨리 전하다가 가세요, 갑자기. 네. 이 미시 USA는 아시다시피 예. 지난 2008년 광우병 촛불 집회 당시에 생긴 거죠. 생긴 거는 잘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에 모금을 통해서 신문에 광고를 하기도 하고요. 그렇죠. 물론 이제 본격적인 활동을 그때 네, 했죠. 활동을 예. 했죠. 그리고 뭐 해외 촛불 집회 같은 것도 이제 주최를 하는 선도적인 역할을 했었었죠. 예. 하지만 이명박 정부 당시에는 실제로 이제 해킹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문제는 박근혜 정부 때 오히려 예. 해킹이 2차례 이루어졌습니다. 이 해킹이 언제 이루어졌냐면요. 간단해요. 이명박 정부 때 해킹해놓고 네. 자기들이 독보 안 쓰려고 못하는 척하고 정보를 노하우로 그대로 넘겨준 거예요. 그 뻔한 거죠. 그안 봐도 비디오지. 꼭 기사를 봐야지 합니까? 만약에 그 말씀이 사실이라면 예. 박근혜 정부는 정말 자기 보위를 위해서 이거를 이용해 먹었는데 이게 언제냐면 김영삼 대통령이 한 말씀 기억 안 나요? 어떤 거요? 박근혜 대통령 한다 그러니까 기억 안 나요? 칠푼이가 무슨 대통령을 하노? 정답이죠 그게. 얼른 그렇습니다. 얘기하세요. 네. 박근혜 정부 때 언제 해킹이 이루어졌냐면은 김영삼 대통령에게 제 얘기가 뉴스 아니에요. 좀 전하게 해주세요. 아니 우리 저 CP님 갖고 고개를 갸우뚱하고 불안하다 그래갖고 이건 김영삼 대통령의 워딩입니다. 네, 그런 말을 예. 했다라는 말씀이요. 기록이 있어요. 어른한테 네. 말이 뭐예요? 그런 말씀을 하셨다. 네, 말씀을 하셨다는 예. 네, 청취자분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어쨌건 2013년 5월에 예.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문이 있었을 때 어. 미시 USA가 해킹을 당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비난의 글들이 올라오니까 해킹을 엄청 했구나. 났죠. 왜냐하면 이 미시 USA가 이 윤창중의 성추문을 처음으로 폭로를 한 것이거든요. 여기서 올라온 글에서 이 사태가 시작이 됐던 거예요. 처음으로 세상에 알렸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해킹이 있었는데 이때가 2014년 5월 9일 그 세월호 참사 이후. 네, 그렇습니다. 이후에 미국에서 박근혜에 대한 비판 시위를 했을 때 그때 세월호 참사 애도 게시판이라는 게시판이 미시 USA에 있어요. 예. 여기가 해킹을 당했어요. 그냥 와그닥닥 달기더라고. 그 고유의 자기들 수법 댓글 달면 되지 왜 해킹까지 하지? 그러게요. 왜 이렇게까지 예.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제 문제는 좀 미시 USA도 미시 USA인데 예. 과연 이런 그 해외에 있는 한인 커뮤니티까지 해킹을 하는 곳이 예. 대한민국은 네, 하지 대한민국 하지 않았겠냐. 않았겠느냐. 그리고 2010년도에 이미 이탈리아 해킹팀으로부터 해킹 프로그램을 구입을 했고요. 그렇습니다. 예. 자, 유은실님 국정원이 참 가지가지 했네요. 자, 가을에 가지가지에 감이 달려 있습니다. 네, 뭔가 예상됐던 예. 네, 애드립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상근 기자님 인사하시고요. 네, 감사했습니다. 예, 국정원에서 나오셨죠? 아니요, 미디어 오늘에서 나왔습니다. 예. 자, 저희는 광고 듣고 2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채널 고정하소서. 정봉주의 정치쇼 2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아빠들의 왕수다. 이게 원래는 아재 수다였었는데 아재가 좀 비하하는 발언이다. 그런가요? 아닌 것 같은데? 그것도 우리는 비하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친근한데? 우리가 뭐 내세울 거 뭐 있어? 없죠. 그냥 비하지. 네. 예. 비하인드 스토리도 있고. 예. 뭐라도 리액션을 하고 싶은데 딱 할 게 없네요. 네. 네. 날빛자 아래로 나르는 거야. 아래로 날고 저공비행. 저공비야. 네. 그거 옛날 프로그램 이름인데. 그렇죠. 근데 아저씨 누구세요? 낚였어. 자, 정인설 한국경제 기자님. 안녕하세요. 예. 여기 안 낚이잖아요. 끝까지. 자, 손수호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예. 손수호는 무슨 뜻이에요, 이름이? 이름이요? 수는 무슨 뜻이에요? 수, 지킬 수. 지킬 수, 호는. 예, 넓을 호. 넓으면 지키는 거예요? 그렇죠. 넓게 지키는 거죠. 넓게 지킨다. 넓게 지킨다. 예. 관계토대왕 후손이에요? 성씨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관계토대왕이 무슨 근데 이름 좋네 진짜. 넓게 지킨다. 멋있네요. 좌우를 포괄한다. 좌우. 예. 네. 극중인가 극중? 예? 극중 좀 비싸게 생긴 것 같은데. 그래요? 예. 눈만 네, 보면. 남경필 지사 닮았다는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그래요? 네. 극중은 아닌데 거기는? 합당되면. 오늘 좀 준비해 오셨어. 좀 준비해 오셨어. 합당 안 돼요 이제. 알겠습니다. 네. 훨씬 잘 생기셨대요 우리 아이고, 작가님이 그래요. 네. 영광입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에 왜 빠졌어요 고윤준 만평 네. 작가님? 지난주에 왜 빠졌어요? 전화가 좀 늦게 왔어요. 아니 어차피 땜빵 인생이니까. 그러니까요.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이렇게 비하해야 돼. 좋아 아주 컨셉 좋아. 네, 감사합니다. 자 아빠들의 왕수다. 박 전 대통령 국선 변호인 선정 재판 전망. 자 아빠들의 왕수다는 그 컨셉이 뭐죠? 비하. 아빠들 시간에서 비하.
비하리는요 청주에 있어요. 비상리 비하리. 청주공항. 네. 비하리는 활주로 이제 내리는 곳. 비상리는 올라가는 곳. 아니 진짜로요? 진짜예요. 근데 이게 수천 년 전에 이 지명이 만들어졌잖아요. 공항을 만들어 놓고 보니까 엉격교를 만들어 놓고 이게 딱 그래요?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옛날 우리 선조들이 만든 지명. 와. 이게 묘한 게 있는 거예요. 전남 어디에는 그 지명을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네. 죽도라고 있어요. 대나무 죽. 근데 그게 내륙 지방이거든요. 그래요. 죽도야. 내륙 섬이 지방. 아닌데? 네, 섬도자를 썼어. 이게 왜 그렇지? 근데 댐을 만들면서 수몰이 됐어요. 오. 그 죽도 지역만 섬으로 딱 남아 있는 거예요. 신기하네요. 예. 혹시 봉도사님 보면 진짜 전곡구가 맞으신 것 같아요. 왜요? 모르시는 전곡적으로 모르시는 게 아, 없네요. 진짜. 이럴 땐 전곡구. 전곡을 딱 찍는다. 전곡구. 곡구. 자, 그래서 아빠들이 관심 가질 만한 뉴스 이런 걸 찾아오는 건가요? 그렇죠. 아. 네. 그런데 또 아빠들만 관심 있는 건 아니고 예. 아빠들도 관심 있는. 아빠들이나 잘하세요 그냥. 알겠습니다. 네. 자, 박 전 대통령 국선 변호인 선정 재판 전망 이거 궁금한 사안이죠. 네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기존의 변호인들을 이제 해임했죠, 사실상. 그래서 변호인들이 사임서를 사임을 제출했습니다. 네. 그 후에 변호인이 반드시 필요한 재판이기 때문에 이게 재판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필요적 변론이라고 재판이라 그러나요? 그렇습니다. 필요적 변호 사건이죠. 필요적 네. 변호 네. 사건. 그렇기 때문에 그 재판부에서 국선 변호인을 선정을 했는데, 예, 이미 아니라 선정이라고 네, 지적이 선정입니다. 있었죠. 네, 지원자를 받았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랬더니 한 명이 지원했다. 근데 이제 한 명 가지고는 도저히 뭐 이제 운영이 안 되고. 유영아 대변 변호인은 아닙니다. 국선 전담 변호사 중에서 국선 전담 변호사. 국선 사건만 하는 변호사가 있습니다. 네, 월급 받고. 예. 그래서 한 명밖에 지원 안 해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더 필요한데 그래서 기존에 하고 있던 그런 사건을 좀 경감시켜주고 또 이 사건을 할 수 있게 시간도 또 많이 빼주는 거죠. 그리고 또 보조 인력도 제공하고 사무실도 또 제공했다라는 유인책을 제공해서 겨우 5명을 모았다고 합니다. 예. 5명의 국선 변호인이 선정됐고요. 기록이 뭐 10만 페이지를 넘기 때문에 빨리빨리 꼼꼼히 검토해가지고 준비를 하더라도 2, 3주는 걸리지 않겠느냐라고 예. 재판부가 전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5명이 다 국선 전담이세요? 지금 서울 지역에 국선 전담 변호인이 30명이래요. 서울 지역에 서울 지역에만 월수가 한 800 된다 그러더라고요. 600 이상 정도로 되는 걸 돼 있는데 그 중에 5명이 30명 중에 5명이 이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 사건에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20% 가까이가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에 전담을 하는 거죠. 그래도 재판부가 네. 중요한 사건이니까 신경을 많이 썼네요. 그렇습니다. 원칙은요. 이제 형사소송 규칙에 보면은 피고인 한 명당 국선 변호인 한 명이에요. 원칙은. 그런데 예외적으로 사안의 특수성을 이제 감안해서 복수로 여러 명을 이제 선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5명이면 상당히 많은 거고요. 이것도 특혜 아니에요, 그럼? 아니 근데 이제 나중에 워낙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변론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라고 시비 걸까 역공을 봐. 할까봐. 시비라고 그러면 안 돼요. 같이 중립적인 표현을 써야 돼요. 그리고 또 역공을 할까봐. 역공. 재판을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는 또 변호인이 여러 명 투입돼 가지고 빨리빨리 검토하고 진행도 돼야 되거든요. 이건 결국 신속한 재판을 위한 재판부의 결단인 것 같습니다. 우리 고현준 만평 작가님은 시사 박사긴 하지만 또 모를 수가 있거든요. 왜 빨리 해야 되는지. 네. 2월에 인사이동이 있잖아요. 네. 네. 인사이동이. 근데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은 물론 2월에 그 정기 그 인사이동이 있는데 이런 재판을 진행하는 재판부를 아마 안 바꿀 거예요. 그 전에 끝내면 되죠. 그런데요. 바꾸는 거 그러니까 고민해. 못 끝나도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논란을 이제 피하기 아주 위해서 고춧가루 뿌리세요. 뭘 빨리 진행해야죠. 빨리. 네. 네. 진행할 수 있습니다. 빨리.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변호사 이 5명 중에 한 명이라도 만날까요? 유용하 변호사 대체할 굿 만한 포인트. 사람 만날까요? 거부할 수 안 있잖아요. 만날 것 같아요. 만날 의무도 없고 그리고 안 만나면은 결국은 실질적인 변호 활동은 못 하는 건데 사실 지금 뭐 국선 변호인 선정됐다고 해서 도움이 되겠습니까? 서로 도움이 안 되는 상황인데요. 한 가지 더 우려되는 것은요. 예. 시간을 더 끌기 위해서는 지금 이 선정된 국선 변호인들이 2, 3주 걸쳐 가지고 다 꼼꼼히 검토했어요. 자 이제 만납시다. 이제 접견하고 이제 정말 할게요라고 할 때 이게 사선 변호인을 다시 선임을 합니다. 한 명이라도. 그러면 이게 그 지금 선정된 국선 변호인들 있잖아요.
자동으로 다 취소가 됩니다. 선정이. 그럼 시간이 또 늘어져. 그래서 그 다음에 사선 변호인을 또 해임하고 그럼 또 다시 국선 변호인 선정해야 되거든요. 이걸 무한정 그렇게 반복할 수 있는 거예요? 가능합니다. 그걸 꼼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기록을 몇 주 동안 다 검토한 국선 변호인들이 예. 나중에 또 다시 선정될지 모르니까 일 안 하고 기다릴 수도 없잖아요. 그렇다면 또 일반 사건 하던 거 다시 돌아갔을 때 또 다시 또 국선 변호인 선정해야 되는 상황이 되면은 왜 곤란한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이분은 그 빵 안에 계신 게 편한가요? 왜 이렇게 자꾸 시간을 끌죠? 아니 그 표준말을 쓰는 게 빵이 뭐. 역시 만평자가 예. 와닿긴 하네요. 아니 맞았네요. 그게 팍팍 꽂혀요. 아니 그렇잖아요. 이게 뭐 결국 계속해서 이제 예. 시간을 끊는 것은 뭔가 유리하기 위해서일 거 아니에요. 이 시간을 끌어서 이분한테 유리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게 법리적으로 또는 재판에서 유리할 건 하나도 없죠. 다만 어차피 재판에서는 승부를 못 볼 것이다. 라는 생각에서 4월 16일 예. 지나서 또 속방되려고요. 아, 그때까지 그래요? 끄는 거죠. 대충 뭐 6개월. 정치적으로 좀 예. 전환시키려고 노력하는 것 같은데 그게 성과가 있을지는 저도 잘 뭐 모르겠어요. 이게 참고로 우리 감옥 정치라면서요? 이게 감옥 안에서 정치를 하고 있다. 아니요 빵정치라며. 난 또 움찔해가지고. 빵만으로 살 수 없는데. 아니 그런데 이게 이제 정확하게 우리 그 청취자분들이 알아야 될 게 구속영장 연장이 아니에요. 그렇죠. 연장 새롭게 아닙니다. 청구해갖고 받아들여진 아하. 거고 그렇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자동으로 2개월짜리예요. 2개월 지나면 연장했고 6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한 거고 다만 2개월에서 연장할 때 추가로 심리를 하지 않고 바로 그냥 재판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두 차례 연기했고 6개월 4월 16일까지. 그래서 4월 16일까지 재판이 끝나지 않으면 이제는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이 되는데 그럴 일은 절대 없을 겁니다. 그러게요. 4월 16일이면 변호사님 입으로 얘기해. 그럴 네네.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능성이 거의 없죠. 거의가 뭐예요? 재판을 그때까지 겨울이 되니까 거의 끝낼 수 털이 있는 있으니까 뭐 거의 100%에 가깝다고 볼 수 있겠죠. 거의란 표현 쓰지 말라니까요. 그럼 뭐라고 해야 됩니까? 빼면 되죠. 뭘 보라. 거의를 빼요. 보통 이제 변호사들하고 네. 기자하고 똑같은 게 비슷한 게 항상 빠져나갈 단정적인- 구석을 찾아야 돼요. 아. 이런 빠져나갈 가능성도 구멍이 있어야 배제할 수 문 없다는 열고 항상 빠져나가세요. 세상에 100% 완전한 건 없거든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제 재판부가 그리고 자기가 심리한 걸 직접 재판한다라고 하면 무슨 주의라 그러죠? 자기가 심리한 걸 직접 재판이요? 네. 아니 그러니까 그 예를 들었고 재판부가 바뀌면은 네. 재판부가 바뀌면 이게 바뀌면 관계 없습니다. 재판 절차 갱신을 하면 되는데요. 그럼 판사는 사실 정봉주의 정치 쇼. 안녕하세요. 이 시대의 양심 마성의 중독성 대체 불가 정봉주의 정치쇼 정봉주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각 여러분이 가장 많이 찾아본 실시간 검색어 함께 검색해 봅니다. 미세먼지. 자 중서부 미세먼지 나쁨. 자 문재인 대통령 시구 어제 김웅영 전 감독 대신 문재인 대통령 시구했습니다. 대종상 시상식 어제 영화 박열의 최희서 신인 여우상. 박열의 동지자 연인으로 나온 일본인 카네다 후미코 연기했죠. 정말 일본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일본에 오래 살았다 그러더라고요. 자 정규직 전환 2020년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20만 5천 명. 이 중에 봉도사가 고른 오늘의 실시간 검색어 정규직 전환. 정규제가 아니라 정규직 전환입니다. 자, 촛불에 1년 되는 날이죠. 첫 곡은 G.O.D의 촛불 하나가 1700만이 되는 감동을 경험했습니다. G.O.D의 촛불 하나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정봉재 정치쇼 1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자, 방금 제가 촛불 집회, 촛불 혁명 1주년 기념이라고 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댓글로 또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십니다. 자, 1주년은 이번 주 일요일이요. 10월 29일이고요. 1주년 기념 집회와 파티는 이번 주 토요일 날 합니다. 자, 그래도 우리는 이번 주 토요일 날보다 우리 마음대로 이 정신은 이번 주에 그냥 다 1주년이야. 주간으로. 네. 예, 주간. 제가 옛날부터 맨날 주장하는 게 대학교 졸업식을 일주일 동안 하자. 그렇죠. 이 정도 촛불혁명이 일어났으면 이 정도는 주간 정도로 그렇죠. 기념을 해야죠. 그럼 축하 주간에 그럼 야간에는 축하나 야간에도 축하하는 거죠. 그 주간이 아닌 것 같지만 어쨌거나.
자, 원포인트 뉴스 미디어 오늘 정상근 기자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미디어 오늘 정상근 기자입니다. 예, 미디어 오늘 어제 왜 저기 안 나왔어요? 어디요? MBC 파업 콘서트 만나면 좋은 친구. 아, 거기 시청 네 앞에서 집회가 있었죠. 예, 저희 기자는 갔는데 예. 네, 저는 못 갔습니다. 제가 거기서 세게 얘기했죠. 그분 없는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자. 그분을 보내고. 아, 그분이요? 예, 네. 예. 그분은 누군지 우리 청취자분들은 다 압니다. 왜냐하면 이게 공중파이기 때문에 네. 제가 팟캐스트 마음대로 얘기하는데 공중파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분은 사람인지 동물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지금 막말하시는 왜요? 그냥 얘기하시는 것 What's 같은데. up? You 네. fired. 네. 그분이 어쨌거나. 아니에요. 아, 그분이 아니에요. 예, 비슷한 네. 직에 있는 사람이었었어요. 아, 그렇군요. 네. 예. 오해했네요, 제가. 예. 이런데 막 이런 기구들을 설치하잖아요. 무슨 기구들이요? 이런 걸 막 우리가 설치하잖아요. 네. 설치하는 사람들을 설치류라 그러잖아요. 뉴스 언제 하나요? 자, 첫 번째 뉴스. 네, 그 박근혜 정부 시절에 예. 국가정보원이 네, 대통령에게 북한 정보를 왜곡해서 보고했다. 이런 소식입니다. 네, JTBC 보도인데요. 야, 이거 도대체 어디까지 진짜 대한민국 막장 드라마를 써도 전 일부러 원포인트 뉴스 하기 전에 뉴스를 안 보고 와요. 아, 그래요? 이 충격을 청취자분들과 공감하려고. 네, 이거 정말 충격적인 내용이죠. 네, 뭐 고수는 안보라고 하더니 네, 국가정보원에서 대통령에게 북한 정보를 잘못 계속 전해줬다. 입맛에 예. 맞게 우리 또 PD들도 왜곡해서. 뉴스 안 보고 오는데 보고 오지 말라 그래요. 뉴스를 안 본다고 충격받았다고? 네, PD가 뉴스 안 예. 보고 오신다고 충격받았다고. 아니 그래야지 우리 정상근 기자에게 딱 공감이 되거든. 아, 그런가요? 예. 네, 그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 JTBC 보도였는데요. 그 이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은 그 박근혜 대통령에게 그 북한 관련 정보를 실제 내용과 다르게 왜곡 조작해서 대통령 입맛에 맞는 정보를 뽑아서 보고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북한 동향을 좀 완벽하게 파악을 하고 정확하게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는 국정원이 대통령에게 아부를 하면서 눈가기를 가렸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내용인데요. 이건 대통령의 성정, 네. 성향을 정확하게 파악했다는 거예요. 대통령을 파악하는 게 아니라 북한 정보를 파악을 해야죠, 국정원이. 아니요. 그러니까 대통령 파악해서 요렇게 거짓 뉴스를 해도 네. 예를 들어 정상근 기자가 저한테 거짓 뉴스 해봐요. 기사를 안 봐도 딱 눈빛만 보면 알거든. 그렇죠. 이거 이상해? 세계 정세가 이렇지 않을 텐데? 그럼 직접 찾아 들어가 봐야죠. 그렇죠. 국정원 기사 정리한 사람 누군지 한번 와보세요. 국정원 와보세요. 이거 맞습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예. 정상인 거죠. 유엔에서 발표하는 북한 경제 성장률도 있거든요. 네네. 북한의 기아로 하루에 뭐 10명씩 죽어간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지금 사정하고 틀린 것 같은데? 그렇죠. 이게 뭐 어떤 식으로 이게 왜곡이 됐냐면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 지난 2013년 말에 예. 그 북한 김정은이 고모부 장성택을 숙청을 하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있었죠. 그리고 나서 이듬해인 2014년 1월 박근혜 대통령이 갑자기 통일은 대박이다라는 얘기를 꺼냈었어요. 드레스덴 선언. 네. 그 이때 국정원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어떻게 보고를 했냐면은 김정은 체제가 흔들려서 붕괴 조짐이 보인다. 이렇게 보고를 했답니다. 예. 하지만 당시 대북 정보를 담당을 했던 그 실제 국정원 고위 관계자는 그 남재준 원장한테 이렇게 보고를 했대요. 그 김정은과 서기실 중심의 시스템이 굳건해서 그 친중파인 장성택이 수청을 당함으로써 오히려 김정은 체제가 안정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 정작 대통령한테는 엉뚱한 보고가 올라간 거죠.